가장 강대한 마법 명가에는 단 하나의 네모칸 규칙이 있었다. 만화를 각성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라이온은 이미 3번이나 실패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같이 흙을 파헤치며 쓸모없는 약초를 캐자 완전히 미쳤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직 라이온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전생에서 죽은 뒤 누구보다 잘 알던 게임 속에 환생한 라이온은 평범한 식물조차 전설의 보물로 바꾸는 전용 시스템까지 얻었다. 그를 내치려던 가문은 머지않아 제발 남아달라며 매달리게 된다. 이야기는 그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하늘의 새를 떨어뜨릴 만큼 위협적인 아스테리 가문에서 시작된다. 황제의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막강한 집안이다. 대륙 최고의 마법 명가답게 재능 없는 자는 가차없이 내쫓는 것으로 유명했다. 저택 복도 한편에서 나이든 남자와 하녀 몇 명이 소문을 두고 은밀히 수군거린다. 한 하녀는 첫째 도련님이 또다시 만화 각성이 실패했으며 벌써 3번째라고 말한다. 다른 하녀는 결국 둘째 도련님이 다음 가주가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3번이나 힘을 깨우지 못했으니 정신이 나간 것도 이해된다는 반응이다. 집사로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도련님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하녀는 모든 일이 한 달 전 병상에 누워있던 도련님이 마침내 눈을 뜬 날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하다.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 곁에서 돌보던 하녀들을 겁먹게 했다. 그 직후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다급하게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당까지 달려간 청년은 진흙 속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파헤친 끝에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하다. 승리한 듯 웃으며 들어올린 것은 고작 잡초였지만 본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집사와 백발의 신사는 잡초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집사는 희귀한 약초라 해도 별일 아니라고 애써 진정하지만 하녀들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도련님이 매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식물을 채집하자 시스템 창에 푸른 바지를 획득했다는 알림이 뜬다. 생각보다 알찬 하루였다고 만족하는 사이 시스템 창이 연달아 나타나다. 잠시 멈춰 흙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오늘의 작업에도 흡족해한다. 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음을 눈치챈 청년은 아스테리 가문의 장손 노릇이 정말 피곤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자신을 소개한다. 지금 이름은 라이온 아스테리지만 전생에는 백이언이라는 한국인이었다. 전생의 백이언은 회사 팀장이었지만 상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시간이 남아돌자 취업 준비 시절 좋아했던 오래된 게임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접속하자 뜻밖의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커가 모든 캐릭터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 캐릭터를 만든 뒤 육성 패키지를 구매했고 초이기 스킬을 뽑는 대박을 터뜨렸다.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도 싸우기 싫었던 그는 평화로운 캐릭터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침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웃던 모습이 백이언으로서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본편이 끝난 지 50년 뒤 게임 속 인물 라이온 아스테리가 되어 있었다. 약초를 뽑자 아쿠아 로즈메리를 획득했다는 알림이 뜨고 원래 몸의 기억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시스템 창이 식물의 정보를 보여주고 초보 약초꾼 업적을 해금하며 1000실링을 부상한다. 곧이어 일정량의 실링을 모으면 전용 상점이 열린다는 새 메시지도 나타난다. 약 10만 실링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라이온은 생각보다 빨리 이 집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다. 게임에서 구매했던 스킬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스템 창도 멀쩡히 작동한다는 사실에 안심한다. 그러다 중요한 사실이 떠오른다. 지금 차지한 몸은 이미 3번이나 만화 각성에 실패했다. 아스테리 가문은 오직 실력만 따지기에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그러니 돈이 필요했다. 저택 안뜰을 달리며 돈을 모아 무사히 탈출할 방법을 궁리한다. 그때 뜻밖의 생각이 떠올라 달리던 걸음을 우뚝 멈춘다. 가주에게 뇌물을 바쳐 가문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자는 발상이었다. 그러려면 능력치를 높이고 값진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 순간 주변에서 푸른빛이 피어오른다. 이번에는 대단한 것을 찾았다며 흥분한 라이온이 푸른빛을 향해 달려간다. 밝게 빛나는 식물을 조심스럽게 붙잡아 땅에서 뽑아내고 성공을 기뻐한다. 시스템 창에는 희귀한 삼성 아이템, 붉은 태양 고사리를 발견했다고 표시된다. 새 업적까지 해금되어 신이 난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방금 찾은 삼성 아이템의 희귀도를 떠올리며 눈을 반짝인다. 뒤를 돌아보자 후드를 쓴 노부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 영문을 몰라한다. 그녀는 저택의 중요 인물 실비아였다. 도련님이 약초 채집으로 꽤 바빠 보인다고 말한다. 라이온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빛나는 식물을 보여주고 이것이 보이느냐고 묻는다. 실비아는 품질 좋은 약초 같다고 답하지만 청년은 그게 아니라며 주변에 빛을 가리킨다. 식물을 코앞까지 내밀어도 실비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하인들의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결국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다고 차갑게 답해 주인공을 얼어붙게 만든다. 라이온은 특별한 약초를 감싼 마법의 기운이 자신에게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 실비아가 가주께서 찾고 있으니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린다.
가문의 수장인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청년은 눈에 띄게 당황한다. 가주는 적자 생존을 신봉하며 그 원칙을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엄격한 인물이었다. 라이온에게 할아버지는 관계를 개선해 탈출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최우선 공략 대상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패트릭 아스텔이었다. 아직 뇌물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부른 탓에 걱정이 앞선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불꽃과 함께 상황을 넘길 세 방법이 떠오른다. 실비아에게 먼저 부탁할 일이 있으니 할아버지께는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전해달라 말한다.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가주를 만나러 가기 전에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호화로운 집무실에서는 한 남자가 아스테리 가문의 수장 패트릭에게 최근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손자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약초나 캐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난 패트릭은 불타는 손으로 보고서를 태워버린다. 남자는 라이온이 여전히 만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은 양호하고 기억에도 이상이 없다고 전한다. 손자의 행동을 보고받은 패트릭 아스테리는 분노로 이를 간다.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남자를 물리고 혼자 생각에 잠긴다. 남자가 나가자마자 음산한 기운을 뿜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실비아를 부른다. 실비아가 들어오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자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태연하게 약초를 채집하고 있으며 저택 사람이라면 이미 모두 안다고 답한다. 채집 구역이 숲까지 넓어졌다는 말에 패트릭의 분노는 더욱 치솟는다. 설상가상으로 라이온이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다는 전원까지 듣자 완전히 폭발한다. 감히 자신을 기다리게 한 손자의 배짱에 격분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당장 오지 않으면 숲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구엄친다. 실비아는 그대로 전하겠다며 대답하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혼자 남은 패트릭은 무례한 손자를 투덜거리며 수정구로 멀리서 지켜본다. 약초를 캐는 라이온을 보고 깨어나자마자 자신에게 달려와 감사부터 했어야 한다고 불평하다. 방으로 돌아온 라이온은 각종 장비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이게 다 뭔지 의아해한다. 방 안에는 최고급 연금술 아티팩트가 잔뜩 설치되어 있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잠깐 가지고 놀고 싶다고 부탁했을 뿐인데 집 한 채 값의 장비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온갖 장비를 마주한 채 감을 믿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한다. 스킬 채널 열어보니 채집과 마찬가지로 포션 제작에도 반복 퀘스트가 있었다. 게임 속 제작 숙련도는 견습, 숙련, 장인 순으로 단계가 나뉜다. 마스터 단계에 도달하는 플레이어는 단 1% 뿐이며 그때부터 완성품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체력 포션 100개를 만든 뒤 전부 마셔 연금술 레벨을 최대한 빨리 올리기로 한다. 집중한 채 가마솥 위에 손을 올리고 섞어둔 재료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을 느낀다. 눈을 빛내며 스킬 하나를 사용해 포션 재료의 마법 정수를 추출한다. 붉은 액체가 병으로 옮겨지고 시스템 창은 하급 체력 포션 제작에 성공했다고 알린다. 병을 들어올리자 설명창에는 마신 사람의 체력을 소량 회복한다고 적혀있다. 한 번에 들이켜고는 역시 제대로 된 장비가 결과를 바꾼다며 기뻐한다. 두 개의 시스템 창이 체력이 일부 회복됐으며 연금술사 업적이 한 칸 진행됐다고 표시한다. 빈병을 탁자에 내리치고 웃으며 할아버지를 감동시킬 계획이 통할 거라 확신한다. 비장하면서도 어딘가 도끼 어린 표정으로 몇 시간이고 같은 과정을 반복할 준비를 한다. 진행 알림이 계속 올라가며 업적 완성에 점점 가까워진다. 한참이 지나자 결국 피로가 몰려오고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십 개의 빈병에 둘러싸인 채 완전히 녹초가 되어 의자에 쓰러지고 한 방울도 더 삼킬 수 없다고 느낀다. 체력이 이미 가득 찼는데 회복 포션을 마시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지만 이제 하나만 남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남은 병을 단숨에 비우고 마침내 과제를 끝낸다. 결국 초보 연금술사 업적이 해금되고 보상으로 새로운 제조법을 얻는다. 주인공은 방금 배운 제조법의 세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한다. 기대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새 아이템을 만들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다. 숲에서 모아온 희귀 재료들을 새 포션에 맞게 조심스럽게 분류한다. 준비를 이어가며 할아버지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이 무엇일지 고민한다. 할아버지는 강대한 마법사의 전속 의원까지 있으니 마나 포션이나 체력 포션은 필요 없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쌓인 정신적 피로를 치유하는 포션이라면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패트릭 아스테리가 매일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일에 파묻혀 산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할아버지 같은 대마법사는 만화로 육체 피로를 막기에 몸의 피곤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적 피로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만화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포션은 제조법에 적힌 그대로 푸른빛을 띠며 보글거리고 상쾌한 향을 풍긴다. 원작 게임에서는 몇 푼에 팔리는 쓸모없는 아이템 취급을 받았던 포션이다. 하지만 현실이 된 이 세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드는 감각은 완전히 달랐다. 다시 한번 추출 스킬을 사용하자 강렬한 빛이 연구실 전체를 가득 채운다. 연금 장비 속 푸른 액체가 강력한 마력에 휘감겨 세차게 소용돌이친다. 포션의 향이 전생에 백이연으로 살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불러낸다. 정신피로 회복 포션 제작에 성공하며 포션 제조 특화가 활성화된다. 8레벨은 되어야 나올 거라 예상했던 이성 품질에 라이온은 눈을 의심하다. 완전히 지쳤는데도
정도 향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질 정도라 위력이 확실했다. 현재 레벨로는 만들 수 없어야 할 포션을 제작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뜬다. 갑자기 거대한 만화의 기운이 폭발하며 만화 배분 재능이 활성화된다.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밀하게 만화를 제어할 수 있다는 알림이 나타난다. 모든 것을 바꾼 포션을 든 채 온몸을 휘도는 힘을 느낀다. 방 한가운데 선 라이온 아스테리의 주위를 만화의 고리가 감싸며 마침내 힘이 깨어난다. 손에서 흐르는 푸른 에너지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처음으로 만화를 지닌 감각을 맛본다.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웃으며 중요한 성취를 자축한다. 방 밖에서 팔짱을 낀 다른 청년이 웃음소리와 드디어 힘을 얻었다는 라이온의 외침을 듣는다. 라이온은 문틈으로 누군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계속 요란하게 기뻐한다. 젊은 감시자는 속내를 감춘 채 진지한 얼굴로 잠시 더 지켜본다. 이내 몸을 돌려 햇빛이 비치는 긴 복도를 따라 떠난다. 방 안의 라이온은 의자에 털썩 앉아 이제 만화와 돈을 모두 얻었으니 탈출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다. 평온한 미소로 눈을 감고 마침내 힘을 손에 넣은 감각을 즐긴다. 그런데 갑자기 반드시 해야 했던 중요한 일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잠시 고민하던 라이온은 잊고 있던 일을 떠올리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저택 반대편에서 강대한 가주인 할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집무실에서 패트릭은 손자 라이온이 약속 시간에 한참 늦었다며 초조하게 기다린다. 함께 있던 실비아는 도련님이 고작 포션 하나에 왜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패트릭은 세계를 구한 용사일행의 핵심 멤버였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아스테리 가문의 수장이자 마음만 먹으면 나라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강자였다. 손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편안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넘쳐나는 가문에서 라이온이 왜 저렇게까지 애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실비아는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달래면서도 이 일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지켜보는 동안 도련님이 포션을 만들며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고 밝힌다. 패트릭은 끝이 가까운데 행복이 무슨 소용이냐며 불쾌해한다. 실비아는 이번이 라이온의 세 번째 만화 쇼크였고 한 번만 살아남아도 기적이라고 상기시킨다. 가주에게 더는 기적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저 손자가 남은 날을 편안히 보내길 바랄 뿐이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대화를 끊고 실비아가 앞으로 나가 문을 연다. 하인이 첫째 도련님의 도착을 알리고 라이온이 조금 긴장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선다. 할아버지의 책상 앞에 선 라이온 아스테리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패트릭은 매섭게 노를 보며 침상에서 일어난 뒤 왜 이제야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묻는다. 청년은 만화 쇼크 이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모두 앞에서 자신에게 마법 재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해 실비아를 걱정시킨다. 괜찮다며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실비아를 안심시킨다. 오랫동안 자신의 몸이 만화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스테리 가문에 더는 자신의 자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탁자 위에 포션을 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한다. 가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연구한 결실이 바로 이 포션이라고 설명한다. 부드럽게 웃으며 요즘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생각해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패트릭 아스테리는 놀란 눈으로 병을 바라보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손자에게 외모나 자세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걸 감지한다. 그제야 라이온이 자신에게 줄 선물을 만들려고 그토록 열심히 애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얼굴이 붉어진 패트릭은 진심으로 감동하며 손자의 마음 씀씀이를 대견해야 한다. 하지만 곧 이성과 자존심이 고개를 들며 자신은 초월자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치명적인 독조차 통하지 않는 몸이니 평범한 포션이 효과를 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속마음과 달리 손자의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은 사르르 녹는다. 감정을 숨기고 다시 엄한 자세를 취한 뒤 할 말이 끝났느냐고 묻는다. 허락을 받은 청년은 작은 승리의 미소를 띠며 방을 나선다. 라이온이 집무실을 떠나고 패트릭과 실비아, 탁자 위에 포션만 남는다. 실비아는 엄한 표정과 달리 꽤 기뻐 보인다고 말하지만 패트릭은 즉시 부정한다. 그러면서도 호기심과 생각에 잠긴 얼굴로 포션을 계속 바라본다. 병을 집어 세심히 살피며 푸른 액체에서 묘하게 익숙한 기운을 느낀다. 실비아가 안전을 위해 분석하자고 제안하지만 패트릭은 선물을 믿겠다며 거절한다. 손자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싶기에 받은 선물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뜻을 이해한 실비아가 허리를 숙인 뒤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가주를 홀로 남겨둔다. 패트릭은 라이온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포션의 품질을 감탄하며 손자가 엄청난 공부와 노력을 쏟았음을 인정한다. 자신에게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여기면서도 청년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마시기로 한다. 망설임 없이 병을 기울여 푸른 액체를 한 번에 전부 삼킨다. 바로 그 순간 온몸으로 고요와 평온이 퍼져나간다. 어깨에 긴장이 녹아내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정신도 마침내 안정을 찾는다. 오래된 행복한 기억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진다. 짧은 낮잠에 불과했지만 그날 꾼 꿈은 놀라울 만큼 달콤하고 평화로웠다.
잠시 뒤 패트릭이 천천히 눈을 뜬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듯 상쾌했고 잠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피로나 슬픔 없이 그저 평온했다. 병을 바라보니 머리가 맑았고 오랫동안 괴롭히던 두통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가주는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완전히 생기를 되찾는다. 병을 소중히 쥔 채 살짝 웃으며 손자는 언제나 제멋대로라고 생각한다. 이제 라이온을 약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든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었던 옛 소원을 떠올린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하인들이 라이온 아스테리가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께 드린 선물은 작별 인사였으며 약초를 모은 것도 자기 묫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비틀었다. 한 하인은 도련님이 묻힐 자리를 찾고 있었다며 웃기까지 한다. 그러다 누군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붉은 머리의 하녀가 나타나 꾸짖자 모두가 즉시 정신을 차리고 일터로 돌아간다. 동료가 괜찮냐고 묻자 한나라는 젊은 하녀는 라이온의 시종이 또 사직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도련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편한지 자랑하던 자들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제는 거짓 소문 하나에 충성심도 없이 자리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이다.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욕하자 동료가 조심하라며 신호를 보낸다. 실비아가 줄곧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저택의 총관리인을 발견한 한나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진다. 실비아는 차분하지만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그 소문의 전말을 꼭 듣고 싶다고 말한다. 다른 장소에서는 한 남자가 웅장한 궁전에 도착하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기다리던 실비아는 괜찮다며 급한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묻는다. 가문 일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자신을 이렇게 일찍 부른 이유를 되묻는다. 포션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가주 패트릭이었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실비아를 노려본다. 손자가 만든 포션을 마녀의 눈으로 살펴봐달라고 부탁한다. 실비아가 능력을 사용해 액체의 성분을 분석하자 병 주위에 분홍빛 마법진이 생겨난다. 결과를 확인한 그녀는 도련님 혼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며 충격에 빠진다. 병을 든 채 경악한 표정으로 이것이 전설 속 용사의 포션이라고 밝힌다. 마족과의 전쟁이 끝난 뒤 50년 전 사라진 용사에 관한 전설이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미궁이나 감옥도 가둘 수 없을 만큼 강대한 존재였다. 심지어 신들조차 정면으로 맞서기를 꺼릴 정도의 힘을 지녔다. 실비아는 이 가문의 미궁에 갇힌 어떤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자신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패트릭은 용사만이 구할 수 있는 포션이라고 판단하지만 효능이 약한 걸 보면 원본은 아닐 거라 의심한다. 수상한 눈빛으로 그 신비한 포션의 정체를 계속 고민한다. 그러나 손자 라이온이 용사일 리 없다며 곧바로 가능성을 부정한다. 어쨌든 누이에게 주기 위해 라이온에게 더 좋은 포션을 부탁하기로 한다. 누이는 수백 년 동안 잠든 듯한 상태로 살아왔기에 포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다. 사실 패트릭의 누이인 실비아는 오라버니의 걱정을 듣고 살짝 미소 짓는다. 가주 역시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편안한 모습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실비아는 자신 같은 마녀는 오래 살고 병에도 걸리지 않으니 걱정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 손자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패트릭은 망설인다. 그래도 실비아는 고개를 숙이며 오라버니의 애정과 걱정을 기꺼이 받겠다고 답한다. 패트릭은 포션이 가져온 희망과 누이를 떠올리며 말없이 바라본다. 집무실로 돌아온 패트릭은 라이온에게 무언가 걱정하는 얼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걱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곧바로 부정하며 평소에 엄한 자세를 유지한다. 라이온은 잠이 부족한지 운동이 모자란지 아니면 노화 때문인지 하나씩 짐작해 할아버지를 짜증나게 한다. 마침내 자신이 들인 포션 때문이냐고 묻자 정답을 맞힌다. 패트릭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더 높은 품질의 포션도 만들 수 있느냐고 묻는다. 현재 상태로는 이성 포션을 하나 더 만드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새로 도전할 희귀약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할아버지께 잘 보일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한다. 궁금해진 라이온은 새 고급 포션을 어디에 쓸 생각인지 묻는다. 패트릭이 청관리인 실비아에게 선물할 거라고 답하자 완전히 충격받는다. 청년은 엉뚱하게 이해하고 할아버지와 관리인 사이에 비밀 연애가 있다고 상상한다. 외로운 할아버지를 돕겠다며 2주 안에 포션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패트릭은 고작 포션 하나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며 못마땅해한다. 기회를 놓칠까 다급해진 라이온은 일주일이면 된다고 황급히 고쳐 말한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절호의 기회라 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다짐한다. 가주는 새 제안을 받아들인 듯 손자를 매섭게 바라보고 라이온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떠안는다. 밖으로 나온 뒤 숲을 걸으며 대체 어떻게 삼성 포션을 만들지 고민한다. 수련할 시간도 없고 활용법을 모르면 비싼 약초를 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유용한 재료가 있을지 실링 상점을 확인한다. 시스템 창에 상점 미리 보기가 열리지만 설명은 흐릿하고 구매도 불가능하다. 가격을 본 라이온은 낡은 열쇠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싼지 경악한다.
다 다른 물건이 그만한 값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탭을 살펴본다. 평범한 마법 조미료가 10,000실링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란다. 상점이 도움이 되지 않자 결국 가장 전통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다. 맨손으로 캘 수 있는 약초에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더 좋은 재료를 얻으려면 품질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끄러운 공방에서 한 남자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형을 부른다. 덩치 크고 수염난 형은 바쁘다며 왜 불렀느냐고 투덜거린다.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 나가서 응대해달라고 동생이 알린다. 수염난 대전장이는 자신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입구로 향한다. 문 앞에서 라이온 아스테리와 마주치고 청년은 이곳 주인이 맞느냐고 묻는다. 비싼 옷차림의 부잣집 부르님처럼 보이는 아이오는 직접 대장일을 해봐도 되겠냐고 요청한다. 대장장이는 말문이 막히지만 청년은 당연히 공짜로 하려는 건 아니라고 덧붙인다. 금화가 가득 든든 주머니를 내보이며 넉넉히 보상하겠다고 말한다. 장녀는 잠시 전으로 돌아가 공방 밖에서 도구를 살피는 라이온을 보여준다. 도구의 품질이 낮다는 걸 알아보고 장인 대장장이라면 이런 물건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장인에게 부탁해도 하루 만에 고급 도구를 받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대장장이 중 한 명에게 자신이 직접 반조해봐도 되는지 묻기로 한다. 미소를 띠고 금화 주머니를 건네며 수고에 대한 후한 보상을 약속한다.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든 제안처럼 금화 주머니가 번쩍인다. 찌엄난 대장장이는 머리도 아픈데 귀족의 장난에 시간까지 낭비하기 싫다고 투덜댄다. 동생은 형을 진정시키며 삽 하나 값으로는 차고 넘치는 돈이라고 라이온에게 말한다.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충고하지만 라이온은 일부러 그만큼 준 거라며 웃는다. 젊은 대장장이는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한다. 수염난 남자는 저렇게 여린 몸으로 정말 혼자 삽을 만들 생각이냐고 묻는다. 그 순간 라이온은 대장장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챈다. 그는 드워프였다. 드워프는 손을 불 속에 직접 넣어도 화상을 입지 않는 전설적인 종족이다. 강한 힘은 물론 세밀하고 꼼꼼한 솜씨로도 유명하다. 드워프의 후손을 만난 라이온이 놀라자 대장장이는 이름을 묻는다. 라이온 아스텔이라고 소개하자 동생이 가문의 유명한 괴짜라는 사실을 알아본다. 드워프는 동생에게 괴짜 도련님이 쓸 자리를 마련하라고 시켜 그를 절망하게 만든다. 용광로 하나를 가리키며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동생에게는 계속 일하라고 한다. 라이온이 이름을 물으려 했지만 드워프는 이미 돌아서서 작업으로 복귀한 뒤였다. 동생은 자신을 존이라 소개하고 드워프의 이름은 밀리안트 무드지만 그냥 무드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려준다. 공방에 익숙해지도록 내부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한다. 현장에 있는 도구와 설비를 보여주며 청년을 데리고 돌아다닌다. 완성품은 저런 식으로밖에 내놓아 판매한다고 설명하다. 라이온은 장비도 좋고 작업도 꼼꼼한데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완제품의 품질이 낮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때 전에는 보지 못한 수상한 점을 공방에서 발견한다. 시스템 창에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저레벨 불의 정령이 나타난다. 용광로로 다가가 존에게 불꽃이 늘 이렇게 약했느냐고 묻는다. 존은 지금 불이 아주 약한 건 아니라며 당황하지만 본인도 혼란스러워 보인다. 무드가 다가와 불의 힘이 줄어든 게 맞다고 인정하며 라이온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우리 직접 말해줬다고 태연하게 대답해 드워프를 충격에 빠뜨린다. 무드가 삽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라이온이 끊는다. 무드와 단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존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한다. 드워프는 귀족 도련님이 자신에게 무슨 용건인지 의심스럽게 눈을 본다. 불의 정령을 보았느냐고 직접 묻자 라이온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한다.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고 드워프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며 제안을 내놓는다. 정령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이 직접 대장수를 가르치고 앞으로 공방에서 라이온의 의뢰를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약속한다. 아스테리 영지의 드워프 공방은 여러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했다. 그런 곳에서 우선권을 얻을 기회에 흥분한 라이온은 즉시 도전을 받아들인다. 무드는 힘들게 공방을 키웠는데 이제 정령이 기력을 잃었다며 하소연한다. 정령이 없으면 물건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만 드워프인 자신은 정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라이온이 용광로로 다가가자 무드는 몸은 약해 보여도 정령을 볼 수 있으니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돌아서서 정령이 목마르다고 말해 대장장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드워프가 불에 물을 부어보자고 하자 라이온은 미쳤냐며 타박한다. 이내 진정하고 정령이 마실 수 있는 것을 주어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절박해진 무드는 해결만 해준다면 자신의 걸작이든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한다. 정말 용광로의 정령을 도울 수 있는지 재차 묻는다. 라이온은 악수로 거래를 확정하고 그날 밤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공방 위로 밤이 내려앉고 창문에 달빛이 비치는 동안 안에서는 작업이 계속된다. 주인공은 원치 않게 또 야근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밤샘 작업을 준비한다. 과로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정령의 불평이 시스템 창에 표시된다. 영지 최대 공방의 동력원 역할을 하느라 정령이 탈수 상태가 됐다는 걸 이해한다. 원인을 알아낸 라이온은 이미 알고 있던 아쿠아 로즈메리 오일 제조법을 꺼낸다. 약초 자체는 짭짤하지만 가공하면 불의 정령이 마실 수 있는 오일이 된다고 설명하다. 푸른빛과 상쾌한 향을 내뿜는 오일이 금세 완성된다. 불꽃 위에 오일을 붓자 불의 정령이 개걸스럽게 마신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자 라이온은 더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가지고 있던 아쿠아 로즈메리를 전부 짜내 마지막 정수 한 방울까지 추출한다. 정령은 그것마저 모두 마시고 마침내 갈증을 해소해 기력을 완전히 되찾는다. 라이온에게 감사하고 정령 교감되는 경험치가 30% 상승한다. 무두는 괴짜 도련님이 정말 해냈다며 충격과 기쁨에 휩싸여 달려온다. 드워프는 믿기 힘든 능력에 감탄하며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괜찮냐고 묻자 청년은 몹시 지친 얼굴로도 괜찮다고 답한다. 밤을 꼬박 새워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상태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져 무두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다. 쓰러진 청년을 본 무두는 자신을 이렇게 두고 가지 말라며 절망적으로 외친다. 얼마 뒤 무두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라이온은 안에서 회복 중이다. 이미 깨어난 라이온에게 호기심 많은 아이 둘이 다가와 이름을 묻는다. 남자아이는 금지, 여자아이는 오겹이라고 소개해 라이온을 말문 막히게 한다. 귀여운 이름이라며 피식 웃고 두 남매가 무척 사이좋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전생에도 남동생이 있었지만 관계는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차피 가주자리에 관심이 없으니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긴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나타나 둘을 부른다. 놀러가라고 하자 남자아이는 라이온의 이름이 틀림없이 도련님일 거라고 말한다. 라이온은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아이는 미소로 따라 말한다. 그래도 도련님이 더 멋진 이름이라며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라이온도 흔쾌히 받아들인다. 어머니가 식사를 계속 방해하지 말라며 꾸짖자 아이들은 소리치며 달려나간다. 니라는 여인이 사과하자 라이온은 괜찮다며 그녀가 만든 수프를 칭찬한다. 남편 무두가 기절한 라이온을 데려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말하며 무리하면서까지 남편의 고민을 해결해준 데 깊이 감사한다. 그때 무두가 들어와 잘 잤느냐고 묻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반긴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정말 라이온이 용광로 정령을 치료했느냐고 묻는다. 라이온은 충분히 먹고 쉬었으니 이제 떠날 때라며 웃는다. 무두는 약속한 보상을 이미 모두 준비했다며 막아선다. 드워프 대장장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한다. 공구 상자와 금패를 보여주며 라이온의 주문은 최우선으로 처리될 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다며 공방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 눈앞에 쌓인 거대한 금속 주개 더미를 보고 라이온은 완전히 놀란다. 재련하느라 힘 빼지 않도록 정제된 철을 전부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진심으로 준비한 모습에 놀라자 무두는 장난인 줄 알았느냐고 묻는다.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확답하자 만족한 무두가 수업을 시작한다. 모든 것의 기초는 용광로에서 철의 온도를 올바르게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붉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녹을 정도로 과열해서도 안 된다. 철이 밝은 노란색이 되자 바로 지금이 작업할 순간이라고 외친다. 망치질을 시작하며 날의 모양을 잡으려면 힘 조절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기본 형태를 만든 뒤 세부를 다듬고 숫돌로 날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정확한 한 번의 타격으로 나무 손잡이를 금속날에 고정한다. 완성된 삽을 들어 보이며 쉬워 보이지 않느냐고 묻자 라이온은 감탄한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답하고 준비한 철을 전부 써도 되느냐고 묻는다. 무두가 허락하고 물러나지만 이미 방법을 알겠다는 말에 어리둥절해한다. 반응할 틈도 없이 철봉을 집어 망설임 없이 불 속에 넣는다. 결연한 미소로 지금 바로 자기 도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한다. 망치를 집어 작업을 시작하지만 상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닫는다. 첫 시도는 뒤틀린 쓸모없는 쇳덩이로 끝나 다시 녹여야 했다.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면 성공할 거라 믿으며 연습을 계속한다. 굴하지 않고 시도할 때마다 망치질과 함께 도구의 진행도가 조금씩 오른다. 불의 정령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감을 잡고 완벽한 순간에 금속을 꺼낸다. 달아오른 철을 모루에 올리고 온 힘과 집중력을 담아 내리칠 준비를 한다. 무두가 가르친 그대로 강력하고 정교한 타격으로 금속의 형태를 잡기 시작한다. 한번 내리치자 여러 시스템 창이 나타나 대장장이 재능이 각성됐다고 알린다. 마지막 타격에서 느낀 기운에 흥분한 무두가 달려와 계속하라고 외친다. 그 일격에 담긴 감각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라이온은 정밀하게 금속을 가공하고 드워프는 뒤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나무 손잡이를 삼날에 단단히 고정해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낸다. 마법의 기운으로 빛나는 도구를 들어올리며 걸작 완성을 기뻐한다. 무두는 웬만한 대장장이보다 훨씬 좋은 삽이라며 감탄한다. 타고난 재능을 칭찬하자 라이온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결과에 만족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음에는 남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드워프 대장장이는 청년의 열정과 집념에 완전히 압도된다. 크게 웃으며 라이온의 의욕은 미쳤고 주변에까지 전용된다고 말한다. 무두가 자신이 하는 모든 걸 가르치기로 하자 라이온은 할아버지를 빨리 도와야 한다며 기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의 바람을 이뤄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시간이 흐르고 라이온은 훨씬 좋은 도구를 갖춘 채 약초 채집을 계속한다. 새 삽으로 땅을 훨씬 쉽게
파헤치며 더 희귀한 재료까지 찾아낸다. 산삼과 비슷한 효과로 체력을 회복시키는 탐색 인삼을 발견한다. 도구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채집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 감탄한다. 새 도구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며 아직 살펴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삽과 낫이 생겨 탐사 중 더 다양한 약초를 모을 수 있게 됐다. 삽 숙련도만 높이면 삼성 포션도 만들 수 있다며 자신있게 웃는다. 새 도구에 익숙해지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계속 땅을 파기로 한다.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잎과 줄기를 발견한다. 고구마 잎이 있다는 건 땅속에 값진 무언가가 묻혀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삽질을 시작하자 갑자기 도구에 불이 붙어 깜짝 놀란다. 시스템 창은 삽에 깃든 불의 정령 축복이 발동해 군고구마를 얻었다고 알린다. 축복 덕분에 일정 확률로 먹을거리가 이미 구워진 상태로 나온다는 걸 이해한다. 한번 팠을 뿐인데 완벽하게 익은 군고구마가 나온 사실에 감탄한다. 배가 고파 먼저 먹은 뒤 채집을 계속하기로 한다.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아직 너무 뜨거워 화들짝 놀란다. 입안이 데일 것 같은데도 고구마는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후후 불어가며 뜨거운 군고구마만의 특별한 맛을 즐긴다. 적당히 달고 특유의 뿌리 채소 맛까지 살아있어 마음에 쏙 든다. 우유 한 잔과 평범한 고구마를 함께 먹는 듯한 만족감이 밀려온다. 맛있는 군고구마에 감탄하며 기운을 되찾아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한다. 먹는 냄새에 이끌려 흰새 몇 마리가 다가온다. 한 마리가 근처에 내려앉아 너도 고구마를 먹고 싶냐고 묻는다. 지켜보던 새에게 고구마 조각을 부드럽게 던져준다. 새는 개걸스럽게 먹고 무척 행복해 보여 라이온도 만족한다. 새들을 바라보다가 게임에서 알던 친구를 떠올리고 지금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한다. 간식을 마친 뒤 일어나 포션 재료를 모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그 전에 가져갈 고구마를 몇 개 더 캐기로 한다. 저택에서는 한 남자가 밖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라이온이 떠난 지 벌써 사흘이라 공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던 참이었다.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자 총관리인이 다가오며 도련님의 부재를 언급한다. 남자가 총관리인이라고 인사해 실비아의 저택 내 지위를 드러낸다.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쫓겨날 거라는 소문 때문에 걱정된다고 털어놓는다. 그때 라이온이 웃으며 나타나 기다리던 이들을 놀라게 한다. 실비아와 남자는 피곤하고 흙투성이인 도련님의 모습에 놀라 달려간다. 주인공은 별일 아니라며 차분하게 웃어 모두를 안심시키려 한다. 남자는 라이온의 상태에 충격받지만 어깨 위 작은 새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라이온 역시 새를 이제야 발견하고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의아해한다. 실비아가 엄한 목소리로 부르자 혼날 것을 예상하며 돌아선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말에 할아버지가 포션 이야기를 이미 전했다고 생각한다. 머리를 극적이며 비밀을 떠벌린 할아버지가 정말 수다쟁이라고 투덜댄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늦기는 했어도 재료는 전부 구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포션 재료를 모았다는 사실에 실비아는 완전히 놀란다. 신이 날 라이온은 서둘러 포션을 만들겠다며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달려간다. 떠나기 전 남자에게 인사하며 이제 안심하고 업무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한다. 남자는 상처에 약이라도 바르라고 외치지만 라이온은 이미 멀리 가버렸다. 실비아는 생각에 잠긴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련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평범한 포션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으며 라이온이 자신이 본 아이 중 가장 병약했다는 걸 떠올린다. 가장 약했기에 가장 마음이 쓰였고 저토록 애쓰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다. 그래도 어린 시절 라이온의 미소를 떠올리자 작은 희망이 피어난다. 잠시 멈춰 청년의 집념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한다. 정말 그 정도 수준의 포션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며칠 뒤 실비아는 아스테리가주의 집무실로 불려간다. 패트릭은 누이의 달라진 표정을 알아보고 마신 포션이 효과가 있었느냐고 묻는다. 수십 년 동안 메말랐던 감정이 마침내 선명해졌다고 인정한다. 라이온 혼자 있을 리 없다며 패트릭이 도왔다고 의심하지만 그는 부정한다. 과주는 취소됐던 라이온의 성인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라이온이 혼자 포션을 만들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실비아는 더욱 놀란다. 자신이 마신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진정한 용사의 포션 같다고 결론 내린다. 본래 용사는 세계가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 나타나 악으로부터 구하지만 끝없는 싸움과 선택마다 찾아오는 절망 탓에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면 소모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실비아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공기 중에 증발하듯 사라진다고 확인한다. 패트릭은 용사의 동료들과 후손이 여전히 그를 찾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실비아는 라이온이 진짜 용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섬뜩한 가설을 꺼낸다. 가주는 진지해지며 전장에서 동료 하나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한다. 실비아는 웃으며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새끼를 아주 잘 숨겨야 할 때라고 말한다.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 패트릭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믿을 수 없다며 라이온을 지키기 위해 자유까지 포기할 생각이냐고 묻는다. 실비아는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보다 오라버니가 자신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을 끊는다. 마녀를 걱정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은 없다는 그의 말을 되풀이한다. 아스테리 가문과 자신을 묶는 계약 내용을 이미 전부 외웠다고 밝힌다. 계약에는 마녀 실비아가 영지를 떠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적혀
적혀있다. 어두운 기운을 두른 채 훨씬 젊어진 모습으로 창가에 다가간다. 새끼가 자신을 인간으로 살게 해줬으니 기꺼이 가까이에서 지키겠다고 말한다. 다른 방에서는 금발의 청년이 새 하녀가 왔다는 보고를 받는다. 새 하녀가 라이온 전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청년의 이름은 릭셀 아스텔이라고 밝혀진다. 릭셀은 가문의 차남이자 전례 없는 천재이며 역사상 최연소 사서클 마법사다. 젊은 시절의 패트릭 가주를 가장 닮은 후계자로 평가받고 어린 나이가 최대 무기였다. 그런 그에게 새 하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매우 수상했다. 수년 동안 자리를 지킨 실비아가 단순한 포션 하나 때문에 은퇴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장면은 전날 밤으로 돌아가 방 안에서 나눈 중요한 대화를 보여준다. 실비아가 행복해 보인다며 정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라이온의 포션이 놀라운 효과를 냈고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확인한다. 젊은 후계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아직도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도련님을 보러 가라고 권한다. 어릴 때 라이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을 상기시킨다. 마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신이 한 말은 전부 사실이라고 단언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하루 동안 첫째 도련님을 따라가 보라고 제안한다. 어리석은 형이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일 리 없다며 릭셀은 생각에 잠긴다. 결국 직접 확인하려고 거울숲으로 향하기로 한다. 밤이 되자 아스테리 영지의 어둡고 신비로운 거울숲에 도착한다. 어두운 숲을 걸으며 여전히 음침하고 제대로 된 길도 없다고 불평한다. 형이 무엇 때문에 이곳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존에게 약초를 가져오라고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숲을 한가운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멈춰서서 정체를 살핀다. 나무 사이로 숨어 다가가자 땅에 무릎을 꿇고 기묘한 행동을 하는 실루엣이 보인다. 그 인물이 형이라는 걸 알아보고 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라이온이 땅에서 주운 무언가를 야생동물처럼 크게 베어 물려는 모습을 본다. 다급해진 릭셀은 빛마법을 쓰며 당장 멈추라고 외친다. 그렇게 더러운 걸 먹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공격이 라이온에게 정통으로 맞는다. 형제는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한 채 굳어버린다. 바닥에 박살난 군고구마를 본 라이온은 절망에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는다. 누구냐고 소리치며 돌아보지만 어두운 숲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이 자신을 알아보자 몰래 관찰만 하려던 릭셀은 당황하다. 라이온도 동생이 자신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의아해한다. 동생이 감시하러 왔다고 생각해 놀라지만 내레이션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준다. 릭셀은 마법을 쓴 것에 사과하며 더러운 걸 먹게 둘 수 없었다고 하고 라이온은 고구마란 원래 그렇다고 반박한다. 고구마가 전분이 풍부한 뿌리작물이냐는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마법 천재인 동생이 평생 고구마를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인생 최고의 즐거움 하나를 놓치고 있다며 말해 동생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앉아서 기다리라며 맛보게 해줄 고구마를 몇 개 더 캐오겠다고 한다.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불마법을 쓸 줄 아느냐고 묻는다. 작은 모닥불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젊은 마법사가 답한다. 릭셀은 마법으로 만든 모닥불 가까이에 앉아 불길에 손을 녹인다. 고구마를 한아름 들고 돌아온 라이온은 구울 준비가 됐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모든 고구마를 모닥불 한가운데로 던져 넣는다. 타버릴까 걱정하자 두꺼운 껍질이 지켜준다며 안심시킨다. 형제는 모닥불 주위에 조용히 앉아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린다. 릭셀이 침묵을 깨고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하려고 말을 꺼낸다. 라이온은 기회를 틈타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면 머리를 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릭셀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떠올리며 형의 뜻을 이해한 듯하다. 잠시 후 고구마가 다 익었고 냄새가 정말 좋다고 말한다. 군고구마 하나를 집어 동생에게 건네 맛보게 한다. 릭셀이 한 입 먹자 처음 경험하는 맛에 놀라 눈이 커진다. 맛있다고 인정하자 바나나 고구마라는 품종이라고 웃으며 설명한다. 추운 숲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진다고 말한다. 전생의 겨울 간식인 군고구마와 여러 먹거리를 떠올린다. 릭셀이 개걸스럽게 계속 먹자 역시 엄청난 대식가라고 생각한다. 자신도 전생에 학생이던 시절에는 쉬지 않고 먹곤 했다는 기억이 난다. 옆에 쌓인 고구마 껍질을 발견한 릭셀은 깜짝 놀란다. 동생이 마음에 들어해 라이온은 웃고 젊은 마법사는 조금 부끄러워한다. 자신을 대신해 가문을 위해 고생했으니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말한다. 병든 사람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덧붙이친다. 릭셀은 형을 돌보는 일을 짐이나 문제로 여긴 적이 없다고 답한다. 라이온의 상태를 탓한 적도 없다며 여린 면을 드러낸다. 솔직히 말하면 형이 조금 부럽다고 고백한다. 곧 자신의 자리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며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정정한다. 강한 힘과 천재성을 지녔어도 릭셀은 아직 아이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가끔은 조금 이기적으로 굴고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라고 조언한다.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금까지 이미 너무 열심히
열심히 살았다고 말한다. 실비아가 옳았다는 걸 깨달은 릭셀은 그날 밤 형을 찾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방으로 돌아온 라이온은 자금을 확인하고 이미 7만 실링 넘게 모았다는 걸 본다. 상점 해금이 가까워졌고 실비아를 도운 덕분에 레벨도 크게 올랐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실비아에게 차였다고 믿지만 안타까워도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릭셀과 가까워졌고 쫓겨날 걱정도 없어져 기뻐한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들어오라고 말한다. 모르는 젊은 여자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어 놀란다. 여자는 새 하녀 엘비아라고 소개하고 라이온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실비아의 은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챈다. 잘 지내보자며 인사하자 엘비아는 고개 숙여 성심껏 모시겠다고 답한다. 그녀는 상상도 못할 일에 대해 미소로 감사를 전한다. 덕분에 동생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해 하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엘비아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약속이 있으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가방을 챙기고 오늘 릭셀과 외출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하녀를 남겨둔다. 멀리 떨어진 버나한 마을에서는 릭셀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생각한다. 형이 매일 산을 오르는데도 체력이 그대로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형이 겪은 만화 쇼크의 후유증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본인도 지쳤고 마법사와 신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사제가 필요했다. 들키지 않고 사제를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전교리가 봉사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을 떠올리고 좋은 명분으로 삼는다. 라이온이 도착해 어디로 갈 거냐고 묻자 형제는 변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릭셀이 옷가게를 제안하지만 라이온에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었다. 아는 마도구 상점으로 가자며 미소 짓는다. 두 사람은 없는 게 없는 마법 상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 도착한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라이온이 감탄하자 릭셀은 비밀 장소라고 말한다. 불법 물품은 아마 없을 거라는 말에 라이온은 조금 수상해한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의 물건들을 살펴본다. 신기하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어린이나 학생용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릭셀은 아카데미 시절 발견한 가게이며 물건 효과는 확실하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두 사람을 열정적으로 반긴다. 탈모 치료제만 빼고 모든 게 있다고 자랑하다. 변장 도구를 찾는다고 하자 해당 구역으로 안내한다. 진열된 물건은 전부 변장용이라며 다양한 제품을 보여준다. 가장 싼 것은 날씬해 보이게 하는 팔찌와 키를 높여주는 깔창 같은 물건이다. 다음으로 머리색까지 바꿀 수 있지만 훨씬 비싼 고급 제품을 가리킨다. 가장 비싼 팔찌는 10시간 동안 사람의 외모를 완전히 바꿔준다. 구매를 마친 형제는 가게를 나서고 주인은 또 찾아오라고 인사한다. 릭셀이 어땠냐고 묻자 재미있는 곳이라며 다시 와서 더 구경하겠다고 답한다. 비싼 물건을 샀기 때문인지 주인이 가방에 덤을 몇 개 넣어준 걸 발견한다. 가방 안을 확인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물건 하나에 시선이 멈춘다. 강인용 수리 키트로 다른 사은품보다 훨씬 값진 물건이었다. 모든 물건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자 릭셀은 통 큰 선물에 놀란다. 선물을 받아든 릭셀은 변장 도구를 쓰자고 제안하고 둘은 골목으로 들어간다. 푸른빛과 함께 마법 팔찌가 형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다. 갈색머리가 된 릭셀은 흠잡을 데 없는 변신에 감탄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들뜬 두 사람은 마을로 향한다. 변장을 마친 라이온은 봉사 장소가 아니라 왜 재분소에 왔느냐고 묻는다. 릭셀은 밀가루가 기부 품목이라 확인하러 들렀다고 설명하다. 갓바은 밀가루로 만든 특별한 빵도 판매한다고 덧붙인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 온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밝힌다. 재분소 주인 니콜라스는 기다리고 있었다며 따뜻하게 맞이한다. 릭셀은 니콜라스가 영지에 몇 안 되는 신도이며 인맥도 넓다고 설명한다. 그에게 접근해 신전으로 들어갈 길을 얻고 사제를 찾는 것이 계획이었다. 니콜라스는 벌레 먹은 나달이 하나도 없다며 밀의 품질을 칭찬한다. 릭셀은 배고픈 아이들을 보고 돕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둘러댄다. 좋은 결정이라며 장소를 정했느냐고 묻자 추천해달라고 답한다. 재분소 주인은 신전에 기부하기를 바라며 생각에 잠긴다. 신전 고아원을 권하자 계획이 통하고 있다며 속으로 기뻐한다. 아이 수를 묻자 대략 30명이라고 대답한다. 신전 지원금이 삭감돼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스테리 영지는 마법을 중시해 귀족들이 신전을 거의 후원하지 않는다. 재분소 주인이 젊은 귀족인 자신들에게 고아원을 도와주길 바란다는 걸 알아챈다. 그때 라이온은 재분소에서 갓 구운 빵도 판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빵을 굽자고 제안한다. 밀가루가 있어도 고아원에는 다른 재료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니콜라스는 좋은 생각이라며 자기 제과점의 빵이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자랑한다. 릭셀은 형에게만 집중하느라 아이들의 사정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세심하게 챙기는 라이온을 보며 형이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감탄한다. 세 사람은 의견을 모아 고아원의 줄빵을 굽기 시작한다. 준비가 끝나자 곧바로 빵 만들기에 들어간다.
한다. 통밀가루와 이성, 올리브유를 포함해 재료의 품질도 매우 좋았다. 고급 오일이 빵에 풍부한 맛을 더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쉽고 맛있으며 아이들이 좋아할 고전적인 통밀빵을 만들기로 한다. 니콜라스는 우선 시험 삼아 적은 양부터 만들자고 한다. 밀가루에 소금과 이스트, 우유를 섞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한다. 이후 올리브유를 바른 그릇에 넣어 2배로 부풀 때까지 발효시킨다. 반죽이 오르면 공기를 빼고 으깬 해바라기 씨를 섞어 풍미를 더한다. 모양까지 잡은 뒤 기본 과정은 끝났다고 알려준다. 닉셀은 복잡한 마법과 비교하면 너무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며 지켜본다. 니콜라스가 자기 몫을 끝냈냐고 묻지만 젊은 마법사는 여전히 관찰 중이다. 밀가루 투성이가 된 라이오는 감을 잡았으니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빵을 오븐에 넣고 첫 시도의 결과를 확인할 준비를 한다. 문을 열자 검고 딱딱하게 부서지는 실패작이 나온다. 자신의 탕빵에 릭셀이 충격받자 첫 시도에는 흔한 일이라고 위로한다. 이어서 다른 오븐을 향해 라이온 도련님의 빵도 다 됐다고 알린다. 장갑 낀 손이 천천히 문을 열자 완벽한 황금빛 빵 2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렬한 빛이 터져나와 모두를 놀라게 한다. 라이온이 일성 아이템을 만들었고 요리 숙련도가 올랐다는 시스템 창이 뜬다. 완벽한 빵 한 무더기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웠느냐고 묻는다. 니콜라스도 빵을 들고 충격받지만 라이온은 특별히 한 일은 없다고 답한다. 아이들에게 줄 빵이라 사랑을 담아 만들었다고 속으로 밝힌다. 보기 좋게 반죽에 칼집을 넣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설명한다. 니콜라스는 라이온을 오해했으며 두 형제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새 생각이 떠올랐다며 급히 다녀올 곳이 있다고 양해를 구한다. 이를 방해한 줄 알았던 라이온이 허락하자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며 형제를 남겨두고 재분소 밖으로 뛰어나간다. 릭셀이 걱정하자 라이온은 계속 빵이나 굽자며 달랜다. 의욕이 생긴 릭셀도 형에게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나선다. 둘이 함께 빵을 만들자 제빵사 업적 진행도가 상승한다. 훌륭한 협동으로 여러 판을 연달아 구우며 업적을 더욱 진전시킨다. 잠시 뒤 니콜라스가 돌아왔다고 외치며 들어와 두 사람을 놀라게 한다. 재분소 주인이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보고 라이온은 말문이 막힌다. 그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한 남자는 니콜라스에게 선한 마음씨 이야기를 듣고 모두 돕고 싶어졌다고 설명한다. 이어 금발 여인이 다가와 대장간의 남편이 오고 싶어 했지만 대신 왔다고 말한다. 무드의 아내 리라는 걸 알아본 듯하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한다. 리는 크고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져온 물건을 보여주려 한다. 가방을 열자 치즈와 우유, 밀가루 등 많은 식재료가 나타난다. 또 다른 엄청난 힘의 여인이 등에 거대한 포대 더미를 짊어지고 도착한다. 모두 힘에 감탄하고 누군가는 예전에 곰과 씨름했다고 말한다. 수많은 기부에 릭셀이 감탄하자 라이온은 영지 사람들이 참 따뜻하다고 말한다. 릭셀은 사제를 만나려고 니콜라스를 이용할 생각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형을 보며 라이온이 회복하기만 하면 반드시 큰일을 해낼 거라고 깨닫는다.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친절에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는다. 몇 시간 뒤 일행은 기부품을 전달하려고 아스테리 영지의 신전 고아원에 도착한다. 엄청난 양의 물품을 본 보육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도울 수 있어 기쁠 뿐이라고 답한다. 아이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 바구니를 들여다본다. 곧 모든 아이가 모여 신선한 빵과 새 옷을 받고 기뻐한다. 보육사는 형제가 직접 빵을 나눠주겠느냐고 묻는다. 라이온이 아이마다 빵 하나씩 건네자 모두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한다. 빵을 나눠주며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 의아해한다. 보육사와 함께 무리에서 도망치는 남자아이를 발견한다. 아이는 멈춰서서 의심과 분노가 담긴 얼굴로 뒤를 돌아본다. 원장은 그 아이의 이름이 피터라고 알려준다. 행동을 사과하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피터는 멀리 달아나고 주인공은 방금 들은 말을 곱씹는다. 얼마 뒤 원장은 거의 모든 아이를 먹였다고 말한다. 그때 바구니를 들고 떠나는 라이온을 발견하고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피터가 아직 빵을 받지 못했다며 부드럽게 웃는다. 피터는 입양이 3번이나 취소돼 모든 기부를 거부한다고 설명한다. 멀리서 바라보며 대장장이 집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같다고 생각한다. 또래에 비해 너무 말라 보인다는 사실도 알아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피터가 놀라 움찔한다. 옆에 앉아 마지막으로 남은 몫이라며 빵 하나를 내민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얼마나 맛있는지 과장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배에서 큰 소리가 나 배고프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피터는 부끄러워 새빨개지고 라이온은 정말 먹어야 한다는 걸 안다. 단순히 떼쓰는 거라면 계속 장단을 맞춰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고픈데도 먹기를 거부하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보육사 한 명이 작별 인사를 하며 수고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 피터는 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난다. 그 위선자들은 벌써 갔을 거라며 화를 낸다. 봉사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왔다가 다시는 고아원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투덜댄다. 아직 남아있는 라이온을 보고 놀라 왜 안 갔느냐고 소리친다. 다시 빵을 건네며 자신도 배고픈데 너는 아니냐고 묻는다. 아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냐고 재차 묻는다. 그렇다면 괜찮다며 웃고 빵으로 무언가 하려 한다. 피터가 놀란 가운데 손으로 빵을 반으로 갈라버린다. 아이 바로 앞에서 먹기 시작해 태도에 충격을 준다. 피터가 원하지 않으니 음식이 아깝지 않게 자신이 먹겠다고 설명한다. 눈앞서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는 말문이 막힌다. 충동적으로 나머지 절반을 빼앗아 자기가 먹을 거라고 외친다. 첫 입을 먹자 너무 맛있어 눈이 휘둥그레진다. 빠르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라이온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본다. 다 먹은 뒤 감사의 뜻으로 조각 하나를 돌려주려 한다. 주인공은 웃으며 원래 자기 몫이던 빵 한 덩이를 통째로 건네고 가지라고 말한다. 피터는 손에 빵을 보며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낀다. 특별한 재료도 없는 평범한 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믿기 힘들 만큼 맛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런 행동이 보여주기일 뿐 진심이 아니라고 믿는다.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은 결국 언제나 버리고 떠났다는 기억이 떠오른다. 빵을 먹으며 울고 어른은 전부 거짓말쟁이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이온은 가까이 다가가 한 가지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다. 어른들과 달리 속상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았으니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활짝 웃으며 빵을 구울 때 누군가 좋아해 주길 바랐다고 한다. 그 말이 피터의 마음을 울려 눈물이 차오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우느냐고 묻자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답한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정말 맛있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다. 잠시 침묵한 뒤 일어나 진심으로 잘 먹었다고 감사한다. 주인공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다음에는 빵을 더 구워오겠다고 약속한다. 피터가 놀라자 평생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장담한다.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라고 말한다. 둘은 손가락을 걸고 피터는 다음에 빵을 2개나 먹겠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빵을 잔뜩 구워야겠다며 농담한다. 고아원 원장은 멀리서 지켜보다 크게 감동한다. 피터가 저렇게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라이온처럼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 그만큼 진실한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하루가 끝나자 아이들은 빨리 다시 오라며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떠나려는 순간 원장이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 급히 사제에게 연락했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가기 전에 사제의 축복 기도를 받아보라고 권한다. 계획이 성공한 릭셀은 속으로 기뻐하며 제안을 받아들인다. 원장은 사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형제를 방으로 안내한다. 다가오는 마차 소리와 함께 사제가 곧 도착할 것임을 알린다. 안경 쓴 남자가 마차 창문으로 고아원을 바라본다. 회상 속에서 릭셀은 안전을 걱정하며 사제와의 만남을 미뤄달라고 라이온에게 부탁한다. 현재로 돌아와 자신은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형을 당황하게 한다. 빵 굽기 연습을 핑계로 밝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모든 일이 잘 풀렸고 형에게 기도가 필요하지만 사제의 아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먼저 사제를 만나 의도를 확인하기로 한다. 사제는 리크트라고 소개하고 시스템 창은 신전의 대신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장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릭셀이 인정한다. 사제는 예상보다 어린 모습을 보고 교단에서 꽤 중요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한다. 리크트가 신전을 대표해 감사하자 도움을 준 다른 이들의 공도 있다고 말한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형 라이온이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힘썼다고 설명한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청년이 자기 형이라고 확인해준다. 라이온은 어릴 때부터 건강이 몹시 약했고 중병을 앓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진짜 목적은 형을 사제와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리크트는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병에 시달리다니 안타깝다며 웃는다. 자신도 신전을 몰래 빠져나왔으니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다고 밝힌다. 표정을 읽을 수 없어 거절당할까봐 릭셀이 긴장한다. 마침내 사제는 사흘 뒤로 만남을 잡는다. 같은 시간에 형을 데리고 오면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희망에 찬 릭셀은 가문의 저택으로 달려가 형을 부른다. 깨어있는 라이온을 보고 왜 쉬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답한다.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묻자 사제가 상태를 봐주기로 했다고 알려준다. 연구실에서 놀라자 감사의 뜻으로 도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라이온은 사실 병이 아니라 원래 몸 때문에 조금 약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운동도 하고 있고 제안도 나쁘지 않아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미소로 가겠다고 하자 릭셀은 몹시 기뻐한다. 다만 이상하게도 사제가 만남을 새벽으로 잡았다고 경고한다. 사흘 뒤 고아원에서 라이온은 리크트가 만든 고품질 성수를
분석한다. 그때 릭셀이 부르자 돌아서서 바로 뒤에 선 사제를 발견한다. 정중히 인사하고 리크트는 만나서 반갑다며 축복을 건넨다. 차분하게 웃으며 둘에게 앉아 잠시 이야기하자고 권한다. 라이온은 기회를 틈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한다. 굳이 새벽처럼 이른 시간에 만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다. 리크트는 두 형제에 관한 꿈을 꿨다고 밝혀 둘을 놀라게 한다. 높은 신성력을 지닌 사제는 때때로 신에게 예지몽을 받는다고 설명하다. 릭셀이 무슨 꿈이었냐고 묻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답한다. 꿈속에서는 아이들이 들판에서 자고 두 형제가 근처를 지키고 있었다. 너무 기분 좋은 꿈이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만나려 했다고 한다. 계시에 나타난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었다. 속으로 릭셀을 젊고 우아한 마법사라고 평가한다. 형의 치료는 신전을 염탐하려는 구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사제가 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릭셀은 방 밖으로 나간다. 준비가 끝나자 리크트가 시작하겠다고 알리고 라이온은 잘 부탁한다고 답한다. 강렬한 녹색 기운이 사제에게서 뿜어져 라이온의 몸을 완전히 감싼다. 갑자기 리크트가 치료를 멈추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신성력이 강한데도 축복이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에 실수했을지 모른다며 다시 시도한다. 그러다 라이온의 상태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받는다. 주인공은 축복 덕분에 몸이 훨씬 나아졌다며 웃는다. 이제 충분하니 멈춰달라고 하지만 리크트는 당혹스러워한다. 사제의 축복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3가지뿐이었다. 더 강한 마법사가 치유를 거부하거나 이미 건강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극도로 짧은 경우다. 리크트는 라이온을 향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한다. 뜻밖에도 강한 힘과 결의로 라이온의 손을 붙잡는다. 리크트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플 때마다 신전에 와서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한다. 눈에 불꽃을 띠며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보장하고 라이온은 알겠다고 답한다. 릭셀이 감사 인사를 하며 작별하자 리크트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한다. 사제는 계산적인 눈빛과 진지한 자세로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걸어가던 라이온은 왠지 몸이 서늘해지고 그 약속이 왜 이렇게 수상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얼마 뒤 형제는 아름다운 무지개 아래 거대한 아스테리 성으로 돌아온다. 릭셀은 형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하고 라이온도 외출할 가치가 있었다고 동의한다. 밤새 빵을 굽느라 생긴 온갖 피로를 낫게 했으니 신성력은 훌륭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동생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발견하지만 릭셀은 괜찮다고 말한다. 만화 수련을 해야 한다며 작달하고 떠나 라이온을 놀라게 한다. 쉬지 않고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면 나중에 크게 고생할까 걱정한다. 한 하녀는 릭셀을 바라보며 후계자가 요즘 더 바빠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라이온과 이야기하며 일정 문제를 가죽게 말씀드려보라고 권한다. 할아버지도 분명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녀는 달콤한 간식을 들고 찾아가 보라고 하고 라이온은 제안을 마음에 들어한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주방에 와 있다. 청년은 능숙하게 밀대로 반죽을 미며 쿠키 만들기를 시작한다. 하녀를 실비아라고 부르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뒤 할아버지가 단 것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하녀는 자기 이름이 엘비아라고 정정하고 가족께서는 도련님이 만든 것이면 무엇이든 드실 거라고 답한다. 그래도 준비하는 음식을 좋아해 주셨으면 한다며 웃는다. 갑자기 새 아이디어가 떠올라 엘비아를 조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도련님이 가져온 비밀 재료를 보고 하녀도 궁금해진다. 고구마 몇 개를 탁자 위에 놓고 쿠키에 넣을 거라고 확인해준다. 이상한 조합이라고 여기지만 할아버지가 맛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설탕 대신 고구마를 사용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단맛을 낼 거라고 설명한다. 준비를 마친 라이온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귀여운 틀을 이용해 동물과 별 모양 쿠키를 만든다. 반죽 모양을 전부 잡고 조심스럽게 오븐에 넣는다. 완성되자 특별한 고구마 쿠키 설명이 담긴 시스템 창이 나타난다. 음식에 포션 효과가 붙은 사실에 놀라고 엘비아는 재능에 감탄하다.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나 맛보라고 권한다. 전생에 먹은 어떤 쿠키보다 맛있었고 요리 레벨도 오른다. 단 것은 피로를 풀어주며 너무 달지 않으니 가족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설명한다. 도움을 고마워하며 모두에게 나눠줄 몫으로 쿠키를 분배하자고 한다. 하녀는 도련님이 쉬도록 그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주방에서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았다며 웃는다. 재료를 바라보며 엘비아 앞에서는 인벤토리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리 3레벨에 도달했으니 시너지 효과를 위한 음료를 만들기로 한다. 인벤토리에서 훈련 보조 음료 재료를 선택한다. 붉은 음료 제조법이 나타나고 할아버지와 릭셀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익숙한 재료지만 쿠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에 집중하기로 한다. 신선한 오렌지와 레몬이 고품질이라는 걸 확인한다. 주방 조리대에 모든 걸 준비하고 새 제조법을 시작한다. 과일을 씻어 얇게 자른 뒤 체력 포션을 약한 불에 끓인다. 조금 익으면 팔각을 넣고 향이 우러나게 기다린다.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자 뜨거운 음료를 체에 거른다. 마지막으로 로즈메리 오일 한 방울을 넣자 액체색이 변한다. 훈련 보조 음료가 완성되고 향은 뱅슈와 비슷했다. 맛을 본 뒤 마음에 들어 쿠키와 함께 쟁반에 올린다. 세트가 피로를 줄이고 훈련 효율을 높인다는 시스템 설명이 뜬다. 첫 콤보를 만든 것을 축하하며 업적 보상으로 3,000실링을 준다. 쟁반을 준비한 라이온은 앞치마를 벗고 특별한 배달을 떠난다.
쿠키와 음료를 바라보며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생각에 들뜬다. 집무실에서는 아스테리 가주가 진지한 얼굴로 책상에 앉아있다. 쟁반을 들고 들어오는 라이온을 보고 그런 건 하인이 들게 하라며 나무란다.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이라 직접 가져오겠다고 고집했다고 웃으며 설명한다. 쟁반을 올려놓고 함께 먹으려고 음료와 쿠키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손자가 전부 직접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라자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새로 익힌 요리 실력을 자랑하기에 재미있는 방법 같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곰 모양 쿠키 하나를 집어 잠시 말없이 바라본다. 첫 입을 먹자 입안에서 녹는 식감에 충격받는다. 고구마와 바나나 맛이 퍼지며 특별하고 독특한 단맛을 만든다. 음식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 요리 레벨이 4가 됐다는 알림이 뜬다. 가주는 진지하게 손자를 보고 진짜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한다. 쿠키만 전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거라고 하자 라이온은 웃으며 인정한다. 곧 자신의 성인식이 열린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그날까지 릭셀이 조금 쉴 수 없겠느냐고 묻는다. 동생의 훈련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설명한다. 가족 모두가 성인식에 참여하도록 훈련 강도를 낮춰달라고 부탁한다.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에 가주는 감동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예전에는 멀어 보이던 형제가 이렇게 깊은 유대를 나누게 된 일을 떠올린다. 요청을 받아들여 성인식까지 릭셀에게 자율 수련을 허락한다. 이어 라이온에게 다른 소원은 없느냐고 묻는다. 없다고 하자 손자가 겸손하고 욕심도 없다며 감탄한다. 성인식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날 가문은 후계자가 무엇을 원하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이라 해도 들어줘야 한다. 손자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데에는 다른 뜻이 있다고 깨닫는다. 선물 선택을 자신에게 맡겨 놀라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 라이온은 인사하고 나가며 할아버지를 생각에 잠기게 한다. 가주는 떠나는 손자를 바라보며 이상적인 선물을 계속 고민한다. 패트릭 아스테리는 성인식에 무엇을 줘야 좋을지 생각을 거듭한다. 한편 라이온은 집무실을 나서며 준비를 잘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다. 방 안의 릭셀은 산더미 같은 책에 둘러싸여 공부로 완전히 지쳐있다. 갑자기 라이온이 들이닥치자 놀라 책상이 서류를 모두 떨어뜨린다. 엉망인 방을 보고 동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는 줄 몰랐다며 농담한다. 릭셀은 얼굴이 새빨개져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피곤할 것 같아 간식을 가져왔다며 쿠키를 보여준다. 둘이 앉아 이야기하고 릭셀은 특별한 간식을 맛보려고 하나 집는다. 한 입 먹자 놀라며 정말 맛있다고 칭찬한다. 형은 손재주가 많다고 하자 라이온은 겸손하게 답한다. 이 기회를 이용해 성인식까지 편히 쉬어도 된다고 알려준다. 지쳐 보이는 걸 알아차리고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냈다고 설명한다. 형의 배려에 크게 감동한 릭셀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연애 편지 때문에 피곤한 거냐고 장난치자 황급히 부정한다. 사실 걱정하는 이유는 라이온의 성인식 때문이라고 밝힌다. 주인공은 놀라며 가문의 특별한 의식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아스테리 가문의 성인식에는 도서관 미궁이라는 의식이 포함된다. 억지로 돌파하려 하면 무한해지지만 끝에 도착하면 특별한 물건을 받는다. 만화가 없어 걱정하는 거라 생각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문제는 의식이 아니라 예복이라고 릭셀이 말을 끊는다. 옷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성인식 의상을 이미 봤느냐고 묻는다. 젊은 마법사가 그림을 보여주자 라이온은 완전히 공포에 빠진다. 가주의 패션 감각은 최악이며 의상은 색조합부터 재앙이라고 밝힌다. 팔서클 대마법사인 할아버지 앞에서라도 저건 절대 못 입는다며 절망한다.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멀쩡히 입었는지 묻자 엘비아가 늘 막았다고 설명한다. 하녀가 좋은 취향을 지켜온 수호자였음을 깨닫고 해결책을 찾기로 한다. 얼마 뒤 마을로가 대장장이 아내 리와 아이들을 만난다. 직접 만든 쿠키 봉지를 건네자 아이들이 크게 기뻐한다. 간식을 맛보는 동안 방문 이유를 묻자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궁금해하는 여인에게 고아원에서 도와준 재단사에 관해 묻는다. 그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리의 반응에 조금 당황한다. 회상 속에서 그 재단사의 놀라운 솜씨를 지켜봤던 일을 떠올린다. 아이들 옷을 즉석에서 수선하고 천조각으로 새 옷까지 만들었다. 그런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자 소개는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답한다. 자세히 말하지 않고 직접 그곳에 가보면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한다. 안내를 따라 완전히 벌어진 듯한 장소에 도착한다. 부서진 나무 간판을 보고 가게 이름을 간신히 읽는다.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정말 제대로 찾아온 건지 의심한다. 안으로 들어가니 마네킹이 가득한 어두운 공간이라 장인이 왜 이런 가게를 두었는지 궁금해한다. 사람을 부르자 그림자 속에서 음침한 목소리가 인사한다. 갑자기 남자가 자신을 밝히며 손님이냐고 기쁘게 달려온다. 고아원에서 본 청년임을 알아보지만 머리와 눈색이 다르다고 느낀다. 후드를 벗고 아스테리 가문의 장손이며 그때는 변장했다고 설명한다. 그 정도 귀족이라면 사정이 있을 거라며 이해한다고 웃는다. 귀한 분이 왜 왔느냐고 묻자 실력 좋은 재단
제단사를 찾는다고 답한다. 아스테리 같은 가문이 자기 서비스를 필요로 할 리 없다며 놀란다. 안으로 들어와 차분히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권하다. 내부에는 제국 최고의 대상을 포함한 상이 가득한 진열장이 있다. 앉으라고 한 뒤 차를 가져오려 하지만 라이온은 함께 먹을 쿠키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차를 내오며 손님을 맞기에 사정이 좋지 않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직접 만들었다며 쿠키를 건네자 몹시 놀란다. 고아원에서 만든 놀라운 빵을 기억하고 쿠키에도 호기심을 가진다. 큰 기대를 품고 곰 모양 쿠키를 맛보려 한다. 첫 입에 식감과 맛 모두 놀라워 충격받는다. 처음에는 바삭하다가 순수한 맛과 함께 입안에서 녹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다 감각이 전혀 예상 못한 것으로 바뀐다. 맛이 왕자와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로 변한 듯했다. 제단사는 얼굴이 붉어지고 감정이 벅차 맛있다는 말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눈을 크게 뜨고 이건 쿠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작품이라고 외친다. 라이온은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쿠키의 성질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정신을 차린 제단사는 훌륭한 간식을 만든 도련님을 칭찬한다. 감동이 울 뻔했고 끝없는 영감이 떠올랐다고 말한다. 자신을 앙드레라고 소개하고 어떤 질문에도 솔직히 답하겠다고 약속한다. 옷을 주문하러 왔을 거라 추측하자 정확하다고 확인해준다. 자신이 최고의 제단사지만 고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다른 귀족이 알면 라이온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귀족 가문의 사생아라 모두에게 멸시받는다고 밝힌다. 가문에 버림받았고 지금은 많은 귀족이 거래를 거절한다고 설명한다. 옷의 출처를 거짓말하라고 제안하지만 라이온은 작품부터 보여달라고 한다. 평민용 옷밖에 없다며 말리지만 실력만 보고 싶다고 고집한다. 한숨을 쉬고 커튼을 걷자 반대편 모습에 라이온이 놀란다. 이웃에게 파는 평범한 옷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놀라워 보인다. 간단한 옷들이 일성이나 이성 품질이라는 시스템 창이 뜬다. 훌륭한 옷을 바라보며 이것이 앙드레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평범한 천으로 이성을 내려면 나머지 조건이 완벽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고급 원단을 쓸 수 있다면 무엇을 만들지 상상한다. 성인 시기에 앙드레가 만든 옷을 입겠다고 선언한다. 영광이지만 도련님의 평판이 걱정된다고 답한다. 손가락 3개를 펴며 성인 시기에 3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앙드레는 제안을 받아도 될지 몰라 의심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라이온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야심을 가져보라고 자극한다. 좋은 천으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생각한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제안을 받아들이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한다. 활력을 되찾아 도구를 짚고 어떤 옷을 원하는지 묻는다. 통일감 있고 우아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스타일을 원한다고 설명한다. 가주도 자기 옷을 입는다는 걸 깨닫고 정말 괜찮겠느냐고 묻는다. 다른 귀족의 의견은 가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웃는다. 왕실에 가까운 아스테리 가문을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한다. 자신감을 되찾아 책상으로 돌아가 완전히 집중해 그림을 그린다. 정식으로 앙드레라고 소개하며 최선을 다해 의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원하는 원단이 있느냐고 묻지만 라이온은 그 분야를 모른다고 인정한다. 큰 책을 건네자 전설적인 아스테리 원단 도감임을 보고 충격받는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봐도 되냐고 묻자 마음껏 보라고 한다. 오래된 도감을 조심스럽게 열어 대대로 지켜온 비밀을 드러낸다. 책에서 황금빛이 나오고 첫 페이지를 본 제단사는 숨을 잇는다. 대륙 각지의 원단과 일부 엘프만 짤 수 있는 희귀한 엘프 머리카락 1000까지 실려있다. 마법사들이 만든 요정의 숨결도 보고 그런 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마음에 드는 게 있냐고 묻자 실은 원단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라고 답한다. 갑자기 특정 페이지에서 멈추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한 아가씨가 좋아했던 천이지만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한 번 만진 원단은 절대 잊지 않는데 도감에는 정보가 없었다. 라이온이 다가가 샘플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 딸을 위해 만든 대마법사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원단이라고 시스템이 알려준다. 아가씨는 자기 어머니, 대마법사는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연결해낸다. 반드시 그 천을 쓰자고 결정하고 앙드레도 가능하다며 즉시 동의한다. 의욕이 오른 제단사는 치수를 재고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그때 릭셀이 물자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가게에 들어온다. 물자라는 말에 어리둥절해하고 가게 밖이 시끄럽다는 걸 알아챈다. 창밖을 본 라이온과 앙드레는 거리의 광경에 충격받는다. 가게 앞에 술의 행렬이 멈춰 장비와 재료를 내리고 있었다. 형이 제단사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말을 듣고 제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형의 단 한 번뿐인 성인식이니 특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 지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웃으며 강조한다. 라이온이 새 도구가 마음에 드냐고 묻자 앙드레는 고개를 젓는다.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 소리치고 모든 도구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얼마 뒤 치수를 다 잰 앙드레는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걸작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주인공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이어서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다며 의미심장하게 웃고 다가
다가간다. 재봉을 가르쳐줄 수 있느냐고 물어 앙드레와 릭셀을 충격에 빠뜨린다. 두 사람이 걱정하지만 문제없다고 장담한다. 어려운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만 이해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기술을 알면 앙드레의 노력과 열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재단사는 크게 감동하고 모든 바느질과 재단에는 의도가 담긴다고 동의한다. 마음이 움직인 앙드레는 비밀 없이 아는 걸 전부 가르치겠다고 약속한다. 먼저 릭셀의 치수를 재기로 하고 그동안 가게를 둘러보라고 한다. 장면은 평화로운 늦은 오후에 재단사 공방 밖으로 바뀐다. 라이온은 가게를 돌아다니며 몇 번을 봐도 놀라운 옷들에 감탄하다. 바지폰을 발견하고 저급한 천으로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었는지 궁금해한다. 조각을 들어 재봉 과정이 어떨지 생각하며 직접 해볼까 고민한다. 경험이 없으니 기계보다 손바느질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그때 마도구 상점에서 덤으로 받은 장인 수리 키트를 떠올린다. 보관해둔 마법 아이템을 쓰기에 완벽한 기회라며 들뜬다. 키트를 활성화하자 낡은 바늘 하나가 빛나며 새 것처럼 변한다. 스스로 복구되고 실까지 자동으로 꿰는 모습에 감탄한다. 마법 바늘을 들고 작업대에 앉아 시작한다. 창문 너머 해가 지는 동안 첫 재봉 작업에 완전히 집중한다. 천을 조심스럽게 꿰매며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걸 깨닫고 놀란다. 짜증날 줄 알았지만 손으로 하는 작업은 뜻밖에도 마음을 편하게 했다. 천 위에 바느질할 곳을 알려주는 빛의 안내선이 생겨 마도구의 힘인지 궁금해한다. 상상보다 쉬웠고 시스템은 이미 80% 완성됐다고 보여준다. 갑자기 릭셀과 앙드레가 돌아와 예상 못한 등장에 놀란다. 도련님이 손바느질부터 시작한 걸 보고 앙드레는 실력을 칭찬한다. 봉제선을 살펴보고 조금 비뚤어도 첫 시도치고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며 흥분해 공방을 뛰어다닌다. 손바느질이 예복의 기초라는 중요한 사실을 거의 잊었다고 설명하다. 앙드레는 디자인 세계에 빠져들고 라이온은 아이디어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한다. 방해하지 않도록 일단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릭셀에게 제안하다. 그날 밤 가주와 가족 저녁 식사가 예정돼 있다고 상기시킨다. 보좌관이 아스테리 가주에게 도련님들이 저녁 식사에 도착했다고 보고한다. 집무실에서 글을 마친 할아버지는 알겠다고 답하며 만남을 준비한다. 보좌관과 함께 저택에 웅장하고 화려한 복도를 걷는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드물다고 하자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답한다. 일만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손자들을 지키려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인데도 일을 떠넘기는 황실을 불평한다. 남은 수명 동안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후계자들이 모인 지금 가주로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한다. 식당에 도착하며 손자의 따뜻함 때문에 나이 들어 마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딸이 남긴 보물들과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려면 누구도 라이온의 진짜 잠재력을 알아서는 안 된다. 화려한 식탁을 보고 가족 식사치고는 과하다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라 요리사에게 특별히 부탁했다고 릭셀이 설명한다. 예전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늘 궁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떠올린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생 릭셀은 줄곧 혼자 식사했다는 뜻이다.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외로웠을지 깨닫는다.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지자고 말한다. 혼자 모든 걸 견디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한다. 이날부터 가주에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로 한다. 결연히 웃으며 릭셀이 다시는 혼자 밥 먹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때 패트릭 아스테리가 식당에 들어와 두 손자와 합류한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고 권하고 모두 동의한다. 접시에 부딪히는 식기 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가족 식사가 시작된다. 가주는 릭셀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묻고 모두 순조롭다고 답한다. 더 할 말이 없어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지배한다. 건강조차 묻지 않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에 속으로 짜증난다. 동생이 바라던 분위기가 아님을 깨닫고 먼저 말을 꺼내기로 한다. 할아버지께 어머니를 위해 천을 만든 적이 있느냐고 직접 묻는다. 가주는 식사를 멈추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예상대로 어머니 이야기가 할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채고 웃는다. 재단사를 만나 성에서 독특한 천을 찾았다고 차분히 이야기한다. 빛나다던 원단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동생이 그렇다고 확인한다. 그 천을 좋아했던 아가씨가 있었다고 재단사가 말해줬다고 이어간다. 가문의 원단과 똑같으니 그 아가씨가 어머니라고 생각했다고 결론낸다. 가주가 침묵하고 릭셀은 어머니가 가족이 가장 피하던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와 손자들 사이에 긴장이 드러나며 식당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과거를 묻어두고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 옷을 핑계로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다. 가주가 침묵을 깨고 진지하고 직접적인 태도로 라이온을 부른다. 손자의 추측이 맞으며 자신이 그 천을 만들었다고 밝힌다. 놀라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연을 설명한다.
아버지로서 외동딸을 걱정하고 지키고 싶은 건 당연했다고 말한다. 딸을 보호하려고 방어 마법을 건 마법 원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먼 곳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다. 릭셀은 라이온의 어머니를 위한 천이었다는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다. 가주는 동생이 늘 어머니를 궁금해했다는 걸 알아보고 외롭게 둔 일을 미안해한다. 그 원단으로 성인식 예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허락한다. 이때를 이용해 재단사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묻는다. 가주가 당황하자 자신도 함께 그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릭셀도 동의하며 할아버지 편의를 위해 재단사를 저택으로 부르자고 한다. 결국 라이온이 책임자이니 뜻대로 따르겠다고 승낙한다. 허락을 받은 라이온은 끔찍한 패션 감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한다. 이제 마음 놓고 성인식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웃는다. 그때부터 큰 행사의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앙드레가 방문한 덕분에 가족 예복 제작도 완벽하게 흘러간다. 성인식 장식 역시 일정대로 진행돼 저택은 날마다 더 아름다워진다. 할아버지와 릭셀의 지원으로 주인공은 갑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졌다. 덕분에 생긴 자유시간을 새로운 활동에 쓸 수 있었다. 재봉 기술을 배우는데 모든 시간을 집중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바느질하면서 이제는 시스템 알림이 떠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도 창만 나타날 뿐 재단 재능은 해금되지 않았다. 재봉 틀 없이도 제법 잘하는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불길한 느낌과 함께 끔찍한 의심이 든다. 자신에게 재봉 재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닐까 절망한다. 진정하려고 재능이 없다면 오히려 요리 쪽일 거라고 생각한다. 요리와 재봉의 차이가 도구인지 스승인지 궁금해한다. 답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답답해져 진짜 문제가 뭐냐고 외친다. 그때 엘비아가 들어와 앙드레가 찾아왔다고 알린다. 옷이 완성됐느냐고 묻지만 재단사의 표정이 이상했다고 답한다. 주인공이 걱정하자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고 확인해준다. 앙드레의 상태가 몹시 심각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고 덧붙인다. 응접실로 안내했다며 만나겠느냐고 묻는다. 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눈앞 광경에 허를 찔린다. 눈부신 빛과 놀라운 공간에 잠시 말문을 잇는다. 응접실이 호화로운 재단실로 변해 충격받는다. 앙드레가 혼자 어떻게 모두 가져왔는지 모르겠고 큰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 방 중앙에 재단사를 발견하자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정장 하나를 보여주며 입어보겠느냐고 묻는다. 보라색과 금색 장식이 들어간 흰 재킷을 맞춰 입는다. 거울을 보자 삼성작품이라는 시스템 창이 나타난다. 앙드레가 기뻐 보이지 않아 무슨 문제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한다. 정장에 무언가 빠졌으니 알아내라는 퀘스트 창이 뜬다. 거울 속 모습을 보다 갑자기 빠진 것을 깨닫는다. 목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비어 보인다고 말한다. 정장 자체는 완성됐지만 넥타이나 스카프 같은 중심 요소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세부도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장신구를 계획한다. 할아버지는 넥타이, 릭셀은 나비 넥타이가 더 어울릴 거라고 결정한다. 앙드레가 다가와 도련님께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가죽 정장에 자수를 넣어 라이온이 직접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다. 거장이 예상 못한 부탁에 완전히 놀란다. 모든 걸 가르쳐주겠다고 하지만 라이온은 여전히 놀란 채 말을 끊는다. 앙드레 같은 거장의 작품을 손대는 건 무례하다고 말한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부탁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다. 가질 치수를 재면서 라이온의 어머니가 과거 자기 고객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밝힌다. 회상 속에서 할아버지가 작업에 감사하던 모습을 떠올린다. 가주를 바라보며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는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드는 일이 그분께 큰 의미라고 이해한다. 원단은 할아버지가 만들었으니 마지막 손길은 라이온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하다. 그렇게 해야 거장도 작품에 넣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해진다고 말한다. 자부심 강한 장인이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앙드레의 신뢰에 응해 도전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앉아서 세부와 디자인을 결정하자고 권한다. 탁자에 앉으며 사실 이미 생각해두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한다. 릭셀의 나비 넥타이와 할아버지 넥타이를 그리자 앙드레가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성인식에 자신은 어떤 디자인을 입고 싶으냐고 묻는다.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자 우선 넥타이로 연습하자고 제안한다. 넥타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며 모든 세부가 최종 형태에 중요하다고 보여준다. 용어를 듣고 웃으며 검 이야기는 싫어하시는 할아버지 앞에서 하지 말자고 농담한다. 심지를 쓰느냐고 묻자 그 비단에는 필요 없다고 답한다. 고품질 원단은 다림질만 해도 형태를 완벽히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활기차게 웃으며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한다. 얼마 뒤 작업실 마네킹에 성인식 정장 3벌이 전시된다. 라이온은 시스템이 지나친 야심작이라고 부른 첫 넥타이를 들고 있다. 앙드레가 자수로 넘어가자고 하자 가문 문장을 넣고 싶다고 말한다. 가족이 언제나 하나라는 뜻으로 가지에 이어진 잎을 그린다. 깊은 의미에 감탄한 앙드레는 그 발상으로 자수하자고 동의하다.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질감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연습이 필요함을 알고 모든 작업을 마칠 사흘을 달라고 한다.
앙드레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드루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말한다. 며칠 뒤 쉬지 않고 바느질한 일을 떠올리며 간단한 넥타이를 분석한다. 앙드레의 연습 도안을 전부 쓰고 직접 도안까지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실력을 높이려고 일부러 마법 키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넥타이가 조금 나아졌다는 시스템 창이 뜨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고 느낀다. 어깨와 눈이 뻐근해 기지개를 켜며 피로를 느낀다. 일어나 지친 얼굴로 탁자 위 옷감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제 감을 잡았으니 포기할 수 없다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천을 꽉 쥔 순간 손에서 전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재단 재능이 피어났다는 알림이 나타난다. 숙련도가 견습 단계에 도달하고 마침내 해냈다며 기뻐한다. 재능이 열린 뒤 속도가 빨라져 금세 2레벨에 오른다. 업적이 해금되고 천을 다리는 동안 숙련도가 3레벨까지 상승한다. 라이온은 제작 재능 각성에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핵심은 만들려는 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가였다. 대장장이 재능을 깨웠을 때는 포션 제작 도구가 필요했다. 요리 재능을 깨웠을 때는 빵과 간식을 만들 오일이 필요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위한 돈이었다. 마법 키트를 쓰지 않아 이제 도움 없이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며 기뻐한다. 고품질 넥타이를 완성하고 장인의 손길로 가치가 올랐다는 알림이 뜬다. 빛나는 바늘을 들고 마지막 자수를 더할 준비를 한다. 자수가 끝나자 넥타이는 진정한 걸작인 삼성 아이템이 된다. 견습 재단사가 만든 놀라운 작품이라고 시스템이 칭찬하고 마네킹에 건다. 정장과 넥타이를 조합하자 시너지 효과가 있는 특별한 세트로 진화한다. 정장은 제국 전체에서도 희귀한 거장 재단사의 사성 세트가 된다. 충격을 맞고 아스테리 가문의 기품을 유지하는 세트 효과가 나타난다. 새로운 대재단사 업적이 뜨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분히 집중해 릭셀과 할아버지의 두 장신구를 만들 준비를 한다. 릭셀의 나비 넥타이를 완성해 업적의 3분의 1을 채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장신구가 필요한 자신의 정장뿐이다. 너무 캐주얼하거나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을 넥타이를 고민한다. 갑자기 보석으로 고정하는 플라스트론 타일을 만들기로 한다. 모형을 그리고 중앙 보석이 핵심이 될 거라고 이해한다. 보석 카무로가 작품에 맞는 완벽한 돌을 찾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장신구를 뒤지다 눈길을 끄는 보라색 보석을 발견한다. 라이온은 보석을 들여다보다가 그 빛깔이 아스테리 가문의 눈동자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보석을 타이에 고정하자 액세서리가 빛나며 정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대재봉서 업적이 해금되고 시스템은 보상으로 15,000실링을 지급한다. 놀랍게도 불가능 업적을 달성한 추가 보너스만 실링까지 들어온다. 덕분에 마침내 시스템 상점이 열리고 한꺼번에 25,000실링을 손에 넣는다. 신이 나서 새 상점을 살펴보려는 순간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온다. 릭셀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성인식이 바로 내일인데 왜 아직도 바느질을 하느냐고 따진다. 형이 사흘 내내 한숨도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심으로 걱정한다. 싸늘한 눈빛으로 당장 침대로 가라고 명령한다. 엘비아까지 들어와 릭셀 편을 들더니 라이온을 어깨에 둘러매고 침실로 데려간다. 주인공은 방금 열린 시스템 상점만 한번 보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한다. 장면은 다음날로 넘어가고 아스테리 성은 성대한 성인식을 준비한다. 모든 준비를 마친 라이온이 엘비아와 복도를 걷자 그녀는 정말 멋져 보인다고 칭찬한다. 특히 타이가 아주 잘 어울린다는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쉰다. 전날 탈진에 쓰러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엘비아는 묘한 미소로 한동안 바라보며 속내를 감춘다. 병약하고 여렸던 갓난아기가 어느새 이렇게 컸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낀다. 그때 릭셀이 다가와 형이 밤새 푹 잤는지 묻는다. 새 정장을 입은 동생을 복도에서 만난 라이온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느냐고 물어본다. 역시 우아하게 차려입은 릭셀은 지금부터 형의 에스코트를 맡겠다고 밝힌다. 이어 대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열어 이미 시작된 파티를 보여준다. 홀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오늘의 주인공은 형이라고 말한다. 웅장한 샹들리에와 배경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장소를 눈부시게 꾸미고 있다. 손님들은 황실 연회보다 더 화려하다며 호화로운 장식을 감탄한다. 한 남자는 패트릭 후작과 손자의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이 거짓이었던 모양이라고 말한다. 그때 하인이 아스테리 후작과 도련님의 입장을 알리며 모두의 시선을 끈다. 패트릭은 닉셀과 함께 홀로 들어오고 손님들은 두 사람을 단번에 알아본다. 한 귀족은 자신만만한 미소로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곧이어 라이온 아스테리의 입장이 선언되고 밤의 주인공이 홀의 모습을 드러낸다. 우아하게 홀을 가로지르는 동안 손님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내다. 몇몇은 릭셀만큼 위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군댄다. 패트릭이 부르자 가까이 다가가 정중히 대답한다. 가주는 한 무리의 귀족을 가리키며 저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곧 파티의 시작을 선언해야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둔다. 라이온은 가문을 욕보이지 않겠다고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무대를 향하면서 오늘 자신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라이온 아스텔이라고 소개한 뒤 마침내 성인이 됐음을 선언한다. 진짜 목적은 손님들에게 가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뿐이다. 릭셀은 참석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형의 연설을 놀라워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는지 의아해한다. 두 여성 손님은 라이온 도련님이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평범한 인상이지만 옷 덕분에 아주 특별해 보인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다른 손님들도 정장을 알아보고 입은 사람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린다고 평가한다. 한 귀부인이 어느 디자이너의 작품인지 묻자 다른 이는 알려진 재봉사 중 누구도 맞지 않았다고 답한다. 멀리서 지켜보던 패트릭은 손자가 머리를 잘 써서 전부 계획한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릭셀도 형이 이런 반응까지 계산했는지 궁금해하고 할아버지는 꽤 눈치 빠른 아이라고 평하다. 연설을 마친 라이온은 내일까지 편히 쉬며 파티를 즐겨달라고 말한다. 활짝 웃으며 멋진 시간을 보내라고 인사하자 다시 박수가 쏟아진다. 릭셀이 달려와 정말 대단한 연설이었다며 축하한다. 언제 준비했느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저 간단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답한다. 패트릭도 다가와 만화와 오라가 없어도 훌륭한 품위를 보였다고 칭찬한다. 자랑스러운 미소로 잘했다고 말하자 라이온은 감사히 인사를 받는다. 두 형제는 웃으며 이제 준비된 연애를 즐기기로 한다. 풍성한 음식과 클래식 음악 속에서 파티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이어진다. 별도의 테이블에서 패트릭은 미궁 의식에 무엇을 가져갈지 정했느냐고 묻는다. 라이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가져간 물건에 따라 얻게 될 것이 달라진다는 점을 떠올린다. 마법사라면 주문이나 지식을 얻지만 자신은 아니기에 결과를 알 수 없다. 잔을 든 채 무엇을 할지 고민하자 묘한 긴장감이 테이블에 감돈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만든 물약 하나를 가져갈 생각이라고 대답한다. 가주는 썩 내키지 않는 듯하지만 릭셀은 흥미로운 선택이라며 형을 지지한다. 마법 재능이 없으니 지금까지 직접 만든 것 중 가장 뛰어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설명한다. 옷도 대부분 앙드레가 만들었으니 물약이 가장 알맞은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할아버지는 미공이 라이온의 능력에 어울리는 지식을 알려줄 것이라며 동의한다. 그러고는 맞손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질문 하나를 더 던진다. 정치나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 없다며 즉시 부정한다. 가주는 언제나 릭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는 말에 동생은 깊이 감동한다. 그 대답을 들은 패트릭은 엄숙한 표정으로 릭셀을 바라본다. 목숨처럼 형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반드시 그러겠다고 맹세한다. 할아버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이로써 후계 문제는 끝났다고 선언한다. 속으로는 골치 아픈 승계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했다며 기뻐한다. 현재 가문의 가장 큰 위협은 황실과 검술 명문가라고 판단한다. 황실은 내부 분쟁으로 바쁘기에 당장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뛰어난 검술로 이름 높은 베덴티스 가문이다. 그들은 수많은 희생을 낳은 잔혹한 후계의식을 막 끝낸 참이었다. 상황은 아스테리 쪽에 유리하지만 되도록 마주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패트릭은 라이온에게 앞으로도 아스테리로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한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면서도 이내 무겁고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다. 붉게 빛나는 눈으로 손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라이온이 몸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하자 긴장을 풀고 평화롭게 식사를 마치자고 한다. 파티로 돌아온 라이온은 와인을 마시며 할아버지와 릭셀이 귀족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귀족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자신에게도 이 성대한 파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눈빛을 반짝이며 손님들을 상대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한다. 한 귀부인이 옷을 누가 디자인했느냐고 다가오자 첫 번째 고객으로 바라본다. 곧 다른 손님들까지 몰려와 의상의 출처를 묻고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사성 세트의 효과인가 싶어 놀란다. 대답하려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운을 뗀다. 디자이너가 귀족과의 사생아이며 사교계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밝힌다. 손님들은 제1황자 측 귀족들이 그런 출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수군댄다. 라이온은 그 말을 듣고 앙드레가 두 황자의 다툼에 휘말린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재봉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자 손님들은 옷만 훌륭하면 상관없다며 동의한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장인을 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소개를 준비한다. 재봉사의 이름은 앙그레이며 아스테리 영지에 부티크가 있다고 알린다. 이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3개뿐이라고 발표하자 손님들이 다급해진다. 그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이목을 모은다. 은발의 여성이 위협적인 기세로 라이온을 향해 걸어온다. 유명한 검가의 수장 클라렌스 베덴티스라고 밝히며 질문을 건넨다. 손님들은 베덴티스 후작이 무엇을 주문할지 수군대고 라이온은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다. 검가의 주문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클라렌스는 진지한 목소리로 훈련복과 평상복을 주문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주변 사람들은 뜻밖의 요청에 놀라고 그녀는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옷은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말을 끝맺는다. 그 기세에 겁먹은 귀족들은 나중에 예약하겠다며 핑계를 대고 달아난다. 순식간에 주변이 텅 비어 라이온과 클라렌스만 남는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고객은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하자 클라렌스는 계약금을 내겠다고 한다. 파티가 끝난 뒤 따로 대금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뜬다. 예상보다 대화가 쉽게 끝나 안도한 라이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른 귀족들에게 주문 자리는 모두 찼지만 대기 명단에는 올릴 수 있다고 알린다. 남은 파티 내내 앙드레에게 관심을 보이는 귀족들과 이야기하며 주문을 받아 적는다. 예약 장부가 가득 차자 재봉사가 이 소식을 들으며
있으면 틀림없이 기뻐할 거라 생각한다. 그때 엘비아가 다가와 가주께서 의식 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주인공은 복도를 지나 미궁의 입구인 거대한 황금문 앞에 멈춰선다. 붉은 머리의 귀족이 유명한 아스테리 가문의 맞손자를 칭찬하며 인사한다. 자신을 티라솔 안나스 황자라고 소개한 뒤 긴장되느냐고 묻는다. 마법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던진 질문임을 눈치채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답한다. 갑자기 릭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형이 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맞선다. 릭셀과 티라솔 사이에 팽팽한 기류가 흐르고 라이온은 동생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느낀다. 제일 황자는 웃으며 물러나고 라이온은 바로 이런 부류를 릭셀이 싫어한다는 걸 안다. 릭셀은 부탁받은 물약을 건네며 도서관 의식에서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자신있게 웃은 주인공은 미궁으로 들어가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한다. 어릴 적 재능이 없어 도서관에 숨어 지내곤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초대 가주가 마족 전쟁 뒤 그곳에 어떤 보물을 남겼는지 궁금해한다. 분명 대단히 귀한 물건일 거라 생각하는 사이 엘비아가 의식용 방석을 들고 다가온다. 손가락을 찔러 피 한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개방의식을 시작한다. 바닥에 푸른 마법진이 생겨나고 강대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기 시작한다. 두 황자와 크라렌스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티라술은 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에 경악한다. 강렬한 빛과 함께 미궁의 문이 모두의 앞에서 서서히 열린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힘이 라이온을 안으로 끌어당겨 당황하게 만든다. 검은 에너지가 몸을 붙잡고 미궁의 어둠 속으로 거칠게 잡아끈다. 미궁을 훼손하려 들면 진짜 던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홀의 샹들리에가 사납게 흔들리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린다. 티라술이 겁에 질려 외치고 제2황자 카일은 모두에게 지진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라이온은 뭔가 잘못됐다며 도서관이 원래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게 맞느냐고 소리친다. 공포에 질린 채 끌려가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어둠이 완전히 뒤덮고 미궁에 알 수 없는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간다. 패트릭과 릭셀이 절박하게 이름을 외치고 라이온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도중 시스템 창이 나타나며 업적이 해금된다. 모든 책을 열람할 권한과 지능 10, 최대 만화 10을 얻는다. 연회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거센 진동에 손님들이 공포로 비명을 지른다. 바닥에서 기이한 그림자가 솟아나자 귀족들은 도움을 청하며 달아난다. 중앙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추락해 모두의 절망을 더욱 키운다. 한 여성이 바로 머리 위로 떨어진다며 공포에 질려 외친다. 겁에 얼어붙은 손님 한 명이 샹들리에에 깔리기 직전이다. 그때 황금 장벽이 나타나 손님들을 지키고 모두 패트릭의 마법임을 알아본다. 거대한 방어막이 성 전체를 감싸자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아스테리 가주는 막강한 마법으로 재난을 억누르고 현장의 모두를 보호한다. 릭슨이라는 기사에게 손님들을 인도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명령한다. 릭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와 가주님이라 부른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도서관이 통제 불능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부하에게 황자들의 상태를 묻는다. 릭셀이 보호 주문을 걸어두어 두 사람 모두 안전하다고 보고한다. 혼란 속에서도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이어 부상자들에게 치료사를 보내고 휴식 공간을 마련하라고 명령한다. 할아버지가 자신은 미궁 입구를 지킬 테니 나머지는 맡긴다고 하자 릭셀은 놀란다. 너무 위험하다며 반박하려 하지만 가주는 단호하게 말을 끊는다. 차기 가주로서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명령을 수행하러 보내버린다. 위험을 걱정한 황자들이 다가오지만 패트릭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다. 명령조로 당장 가서 다친 손님들을 돌보라고 재촉한다. 제1황자 티라술이 돕겠다고 나서고 릭셀은 형이 괜찮을 거라며 동의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미궁의 문을 바라보며 형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른다. 세 사람은 자리를 떠나고 패트릭만 불안정한 입구 앞에 남는다. 미궁이 불안정한 만큼 릭셀까지 혼란에 휘말릴까 두려워한다. 그때 누군가 비상사태에 왜 아직 여기 서 있느냐고 말을 건다. 돌아보니 클라렌스 베덴티스였고 왜 대피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라이온이 살아있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듯하다며 바라본다. 마치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아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한다. 가주는 날카로운 통찰에 놀라지만 클라렌스는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의 가문에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 더 이득일 텐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앙드레에게 옷을 주문했으며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한다. 돌아서며 근처에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엘비아가 패트릭 곁에 나타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멀어지는 클라렌스를 바라본다. 젊은 베덴티스 가주가 놀라운 통찰력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이어서 엘비아에게 미궁 주변에 결계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명령대로 보랏빛 장벽이 솟아올라 어떤 정보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패트릭은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며 미궁의 외부를 복구하겠다고 말한다. 단호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야 라이온이 탈출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편 아름다운 꽃밭에서 라이온은 콧노래를 부르며 풍경을 즐긴다.
푸른 나비가 꽃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평온함을 만끽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궁 업적이 이미 해금된 탓에 답답해한다. 정작 자신이 어떻게 미궁 도전을 완료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일어서서 게임 속 미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떠올린다. 이곳이 보상 수령 구역이며 미궁을 완료했으니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게임에서는 얘를 누르기만 하면 환상이 깨졌지만 지금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 원래 라이온은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었고 달라진 것은 마나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나가 원인이라면 가족 모두가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곧바로 가능성을 지운다. 그렇다면 다른 세계의 영혼이 라이온의 몸을 차지한 자신이 문제인지 의심한다. 할아버지가 마족 전쟁 이후 이곳에 보물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 전쟁은 50년 전 전설의 영웅이 사라진 시기와 비슷하게 끝났다. 미궁이 자신을 진짜 라이온 아스테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인식했다고 결론 내린다. 마족 전쟁은 플레이어가 영웅이 되어 세계를 구하는 게임의 배경이다.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의 보물이 자기 캐릭터의 아이템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생각에 닿는다. 라이온은 플레이어가 영웅이 되어 마족에게서 세계를 구한다는 설정을 다시 떠올린다. 할아버지의 보물이 영웅의 것이라면 자기 주력 캐릭터가 쓰던 아이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보관해둔 물건을 되찾는 것처럼 처리한 이유도 설명된다. 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고 만화도 적으니 억지로라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 주인공은 지금 수준에서도 나갈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 믿으며 꽃밭을 걷는다. 갑자기 무언가를 밟고 멈춰서서 발 아래의 흰 꽃을 내려다본다. 희귀한 꽃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심겨있고 원래 함께 자랄 수 없는 종류임을 알아챈다. 노란 꽃과 보랏빛 잡초도 보이는데 각 식물은 저마다의 구역에서만 자란다. 서로 다른 종류가 뒤섞였다면 이 장소에는 분명 큰 문제가 있다. 공간이 구역별로 나뉘어 있으며 누군가 식물을 인위적으로 배치했다고 결론 내린다. 자연의 법칙이 깨진 곳이라면 털출의 여세도 반드시 있을 거라 믿는다. 세 종류의 꽃이 함께 자라는 절벽으로 뛰어오르며 답이 그곳에 있다고 확신한다. 눈을 감고 심장 소리에 집중한 채 의식 깊숙이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나서클을 시각화하고 넋을 잃는다. 이제 마나서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시스템 창이 나타난다. 더욱 집중해 마나의 흐름을 눈으로 보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전문가의 눈이 강화되어 10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눈을 뜨자 붉은 에너지 구슬들이 보이고 이곳 전체가 거대한 함정임을 깨닫는다. 마나실이 없거나 건드리면 새로운 마법이 발동하는 구조라고 판단하다. 미소를 지으며 진짜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인다. 새로운 시야를 활용해 꽃밭을 걸으며 한상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 갑자기 이상한 알림이 시야에 나타나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다. 가까이 다가가자 강화된 능력이 구역에 숨겨진 이름을 보여주고 마침내 찾았음을 한다. 환상을 이루는 마나실의 발원점이라는 설명에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본다. 실을 끊을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시스템 상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보유 자산이 10만 실링을 넘겨 상점의 모든 물품이 해금됐다는 창이 뜬다. 라이온 아스테리는 새로 생긴 생존 탭을 발견하고 먼저 살펴본다. 비상탈출 의자와 고대 열쇠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만 보여 왜 이런 것뿐인지 의아해한다. 가격도 문제지만 당장 쓸 수 없는 물건을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필터 기능을 찾는다. 마침 시스템 창이 필터를 적용하겠느냐고 묻고 편리한 기능에 신이 난다. 할인 상품을 포함해 12만 실링 이하의 물건을 싼 순서대로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목록은 훨씬 보기 좋아졌지만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아이템이 많다는 걸 알아챈다. 지금 가장 유용해 보이는 마법 탐지기와 날카로운 가위에 시선이 멈춘다. 탐지기는 탐나지만 너무 비싸서 현재로서는 가위가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망설이지 않고 시스템 화면에 구매 버튼을 누른다. 구매가 확정되고 가위가 영구 기속되지만 실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에는 마음이 아프다. 영구 아이템이라는 점은 마음에 들고 이걸로 문제가 쉽게 풀리길 바란다. 새 물건을 꺼내 먼저 발견한 마나실의 근원을 자르기로 한다. 그동안 채집하고 제작한 노력이 보답받아 이제 땅 파기가 아주 쉬워졌다고 미소 짓는다. 삽을 이용해 환상의 마나 근원이 묻힌 정확한 지점을 힘껏 파헤친다. 그때 전문가의 눈, 강화가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타난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놀라면서 빛나는 마나실을 따라 필사적으로 땅을 판다. 삽이 땅속의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자 마침내 찾았다고 깨닫는다. 도구를 던져두고 제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맨손으로 흙을 마구 걷어낸다. 게임의 보상 상자와 똑같은 작은 괴짝을 뽑아내고 기쁨을 터뜨린다. 10초만 남은 상태에서 괴짝을 묶은 마나실을 자르려고 가위를 겨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보상 상자에서 뻗어나온 푸른 에너지실을 끊는다. 능력이 끝나는 순간 괴짝이 강렬히 빛나며 공중에 떠오르고 간발의 차로 성공했다고 기뻐한다.
보상을 수령하겠느냐는 시스템 창이 나타나자 바로 승인한다. 아이템이 새로 기속되어 인벤토리에 저장되며 현재 위치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뜬다. 곧이어 스토리 모드를 시작하며 이 기억은 건너뛸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스토리 모드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당황하는 사이 시야가 어두워진다. 장면은 거대한 홀로 바뀌고 젊은 패트릭이 여러 남자와 함께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다. 한편 패트릭 아스테리 후작은 닉셀에게 사태 수습을 잘했는지 묻고 모든 일을 입막음했다고 보고받는다. 두 황자와 베덴티스 가문으로부터 협조 약속도 받아냈다고 설명을 이어간다. 이제 소문은 퍼지지 않을 것이며 이번만큼은 제1황자의 무능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성전과 지하세계가 형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빠르게 움직였다고 릭셀이 말한다. 패트릭은 수고를 칭찬하면서도 그 두 세력에는 절대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영웅과 관련된 것이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전의 대주교를 떠올린다. 생각은 영웅의 예통료들이 세운 거대 세력인 지하세계로 이어진다. 두 세력이라면 라이온 아스테리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 손자가 과거의 영웅과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연결됐다는 확신은 점점 강해진다. 첫 번째 증거는 영웅의 물약, 두 번째는 영웅의 보물이 있던 미궁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이온 자신조차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그 아이에게 있다고 결론 내린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까지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자고 릭셀 앞에서 결정한다. 기억 속에서는 홀 전체가 거칠게 흔들리고 누군가 미궁이 움직인다며 절규한다. 패트릭 아스테리 후작은 모두에게 대비하라고 명령하고 릭셀은 안쪽에서 엄청난 힘을 느낀다. 미궁의 문 안에서 강렬한 보랏빛이 터져나오자 무언가 나온다고 외친다. 그 순간 작은 물체가 빗속에서 날아와 패트릭의 얼굴을 세게 때려 모두를 경악시킨다. 충격에 멍해진 사이 릭셀은 손에 떨어진 물건을 바라보며 영문을 몰라한다. 접힌 종이 쪽지라는 걸 알아보고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당황한 표정으로 쪽지를 펼친다. 형의 필체임을 알아보고 급히 썼지만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것도 확인하다. 충격에서 회복한 패트릭이 다가와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다. 릭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들고 긴장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본 뒤 대답한다. 장면은 라이온에게 돌아가고 스토리 모드 진입이 성공적으로 등록됐다는 창이 뜬다. 어두운 공간에 홀로 앉아 두통을 느끼며 정말 시스템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것인지 의심한다. 기억 영상이 재생 중이라는 알림을 보고 누군가의 추억을 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기억 속 인물은 젊은 패트릭에게 더는 필요 없다며 작은 괴짝을 건넨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영웅의 물건을 받았던 날의 기억임을 알아차린다. 대화를 들으려 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해 시점이 엉망이고 캐릭터를 무작위로 만들었다며 투덜댄다. 젊은 패트릭은 괴짝을 받아 부탁대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한다. 기억이 끝나고 저장된 추억을 엿봤으므로 스토리 모드를 종료한다는 안내가 나온다. 라이온은 갑자기 끝난 장면에 당황한 채 파괴된 미궁 도서관으로 돌아온다. 분명 중요한 장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쓸만한 정보는 거의 얻지 못했다. 마족 전쟁 한가운데에서 영웅이 미래를 위해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맡긴 기억이라고 추론한다. 마침내 괴짝의 내용물이 공개되는데 사용자의 정보를 억누르고 숨기는 영웅의 장신구 세트다. 게임에서는 어렵지 않게 얻었고 주로 경험치 보너스용이었다. 세트에 팔찌를 착용하자 만화를 숨겨야 하는 바로 지금 나타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때 만화 서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겠느냐는 질문이 뜨자 수락한다. 화면에는 서클이 하나뿐인데도 많은 만화를 저장할 수 있어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이들은 용량을 넓히고 2서클이나 3서클에 도달하려고 수년 동안 밤낮 없이 훈련한다. 자기 서클의 투영 한가운데 앉아 왜 1서클이 이렇게 거대한지 궁금해한다. 머릿속에 작은 자신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새 아이템 덕분에 아무도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거라 안도하고 성인식 성공을 자축하며 일어선다. 그러다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겼음을 떠올린다. 모든 일은 잘 풀렸지만 여전히 완전히 파괴된 미궁 안에 갇혀있다. 우선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에 다가간다. 암벽이 길을 막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고 알리는데 그 주인은 이제 라이온 자신이다. 미궁을 클리어해서 주인이 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라 당황한다. 입구가 망가져 스스로 복구 중이며 지금 상태로는 나갈 수 없다는 안내가 뜬다. 큰 사고를 쳤다고 패트릭 할아버지가 호통칠 모습을 상상하며 겁을 먹는다. 그러다 자신이 주인이라면 직접 엉망이 된 곳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낸다. 시스템은 미궁 초기화를 제한하지만 모든 아이템과 책이 사라지기에 거절한다.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자 수동 주정 복구를 제시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경고한다. 수동 복원을 저장 파일 수정에 빗대어 일주일 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이미 가진 유물은 되돌림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정한 뒤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다. 672시간이라는 대답에 한 달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받는다. 기다리는 동안 미궁을 돌아다닐 수라도 있느냐고 묻고 주인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답을 듣는다. 밖으로 메시지를 보낼 방법도 질문해 오래된 책 슬롯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낸다. 답을 모두 얻은 뒤 만족스럽게 웃으며 긴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복원 시작을 명령하자 거대한 초록빛 마법진이 주위에 형성된다. 마법이 작동하며 도서관의 책과 구조물이 날아올라 제자리로 재배치된다.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미궁의 마지막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순식간에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주인 기능이 꽤 흥미롭다고 느낀다. 이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다. 주변을 살피다 거대한 물이 보여 저것이 호수인지 놀라워한다. 미궁 안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만 위험해 보이지 않아 안심한다. 시스템 창이 호수 생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늘어놓자 더 쉽고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갑각류가 있으며 호수 전체에 희귀 등급 물고기가 딱 한 마리 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미궁 주인의 권한으로 호수 낚시가 해금됐다는 알림이 나타난다. 낚싯대가 없다고 걱정하다가 상황에 딱 맞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떠올린다. 얼마 뒤 잔잔하고 투명한 호수 위에 찌가 떠있고 라이오는 차분히 기다린다. 의자에 편히 앉아 비싼 값이었지만 상점에서 낚시 도구를 찾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긴다. 이미 작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 살아남으려고 미끼를 먹을 필요는 없어졌다. 부드러운 바람과 호수 풍경에 긴장이 풀리고 적어도 한 달 동안 굶지는 않겠다고 확신하다. 갑자기 찌가 강하게 물속으로 끌려가 예상치 못한 힘에 깜짝 놀란다. 벌떡 일어나 낚싯대를 단단히 잡으며 지금 걸린 물고기는 앞서 잡은 것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반대편의 무게와 힘에 낚싯대가 무서울 정도로 휘어진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 큰 물고기일 수 있음을 깨닫고 천천히 줄을 감기 시작한다. 충분한 미소로 서두르다 대물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고기와 힘겨루기를 벌인다. 마지막으로 세게 당겨 거대한 보랏빛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고 시스템은 미궁 잉어를 잡았다며 축하한다. 커다란 물고기를 든 순간 체력과 지구력을 회복해 식용에 완벽하다는 설명이 나타난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낚시에 빠지는 짜릿함을 이해한다. 낚시의 본질을 깨달아 새로운 재능이 깨어나고 숙련도가 견습 단계로 오른다. 큰 잉어를 바구니에 담으며 지구력을 높여주는 물고기가 약한 몸에 꼭 필요하다고 기뻐한다. 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꽃밭을 바라보고 먼저 요리할 장소부터 만들기로 한다. 테이블과 의자, 칼, 냄비, 양념 등 여러 야영, 조리 도구를 인벤토리에서 꺼낸다. 나무 근처에 정리하며 릭셀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이 결국 자신에게 쓸모가 생겼다고 말한다. 짐음을 정리하다 연금술 도구 속에서 처음 보는 작은 물건을 발견한다. 시스템이 공짜로 준 마법 부싯돌로 훨씬 쉽게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다. 한번 부딪히기만 해도 강하고 생기 넘치는 불꽃이 즉시 솟아오른다. 저녁 하늘 아래 타닥거리는 모닥불을 보며 불 덕분에 주위가 훨씬 아늑해졌다고 느낀다. 준비를 마친 라이오는 잡은 큰 잉어를 손질하려고 나무 탁자로 간다. 물고기를 조심히 들고 보랏방 비늘을 벗겨 야외 식사를 만들 준비를 한다. 원시적인 통구이가 가장 좋겠다고 결정하자 내장은 먹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하지만 연금술 재료로는 완벽하다는 설명도 함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한다. 망설임 없이 잉어 내장을 커다란 연금술 솥에 그대로 던진다. 재료가 들어가자 솥이 저절로 달아오르고 자동 기능이 무척 편리하다고 감탄한다. 연금술이 진행되는 동안 채소와 다른 음식들을 꼬치에 꿰며 이렇게 먹으면 무엇이든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기름이 빠지도록 물고기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꿰다. 그러면 속살은 부드럽고 겉껍질은 완벽하게 바삭해진다. 모닥불 주위에 꼬치를 세워두고 원시식 이모구이가 시작되는 모습에 만족한다. 음식이 천천히 익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 좋은 때라고 판단한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야영할 기회는 흔치 않다. 낭만적인 캠핑 분위기를 내려면 조금 더 수고해야 한다며 웃는다. 침낭이 있는 작은 임시 천막을 만들고 결과가 제법 괜찮다고 생각한다. 불 위에 음식을 보니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맞춰 설치를 끝냈음을 깨닫는다. 불 앞에 앉아 황금빛으로 빛나며 먹음직스러운 구운 생선 한 마리를 집어든다. 포만감을 주고 특별한 무언가를 얻을 확률이 있는 미궁 잉어구이라고 시스템이 설명한다. 처음 보는 경고문에는 이 음식을 미궁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적혀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먹을 시간이라며 구운 생선을 크게 베어 문다. 껍질은 튀긴 것처럼 바삭하고 안쪽 살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촉촉하다. 식감뿐 아니라 독특한 구운 향이 식욕을 자극해 더 먹고 싶게 만든다. 맛이 너무 훌륭해 밥과 김치에 곁들이면 완벽하겠다며 감격한다. 보통 민물고기의 흙냄새나 장가시가 전혀 없다는 점에도 놀란다. 먹는 도중 최대 만화가 아주 미세하게 늘었다는 알림이 뜬다. 메시지를 본 라이오는 완전히 경악해 눈을 의심한다. 실제로 만화 보유량이 커졌음을 확인하고 먹는 것만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바깥의 마법사들이 알면 호수를 말려버릴 것이라 생각하며 릭셀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동생에게 주기 위해 반드시 일부를 남겨두기로 한다. 식사를 마친 뒤 연금술 결과가 궁금해 솥으로 향한다. 솥 안에는 만화 회복력을 높이는 미궁잉어의 정수, 반짝이는 흰 진주가 떠있다.
전문가 등급 아이템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 상상하다. 잠시 뒤 귀중한 진주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이런 물건을 보면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면서도 정수는 나중을 위해 보관한다. 최근 사건 때문에 연금술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재료가 넘쳐난다. 미궁에는 신선한 재료와 만화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엄밀히 말해 이곳이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궁은 혼자 강해지기에 완벽한 전용 사냥터이자 훈련장이다. 두 손을 모으고 욕심 가득한 눈으로 예상보다 탐색할 것이 훨씬 많다며 기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살피기 전에 맛있는 잉어구이부터 다 먹어야 한다. 며칠 뒤에는 바닷가재만큼 거대한 미궁가재도 잡을 수 있게 된다. 엄청난 가재 3마리가 든 그물을 들고 오늘 유난히 운이 좋은 건지 궁금해한다. 가재를 인벤토리에 넣고 남은 밀가루로 수프를 만들기로 한다. 맨발로 풀밭을 걸으며 미궁 안의 조용한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아침에는 통발을 확인하고 그 다음 심어둔 작물을 돌보는 일과가 생긴다. 작은 밭을 살피다가 바나나 고구마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작물 상태에 만족한 주인공은 오늘은 다른 종류의 재료를 모으는데 집중하기로 한다. 탐색 중 매운 블랙베리와 만화를 주는 버섯, 특별한 데이지 등 여러 물건을 발견하다. 꽃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에는 300실링에 팔 수 있다고 표시된다. 야영지를 꾸미려고 꽃을 좀 심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설명 속 한 부분에 놀란다. 시스템 창을 다시 보고 판매 가격에 집중하며 눈앞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 눈을 크게 뜬 라이오는 방금 딴 평범한 꽃을 정말 돈으로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